마켓나우 2부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지혜입니다. 미국 시장이 왜 테슬라는 연중 최고치를 썼지만 다른 기술주나 이런 섹터들은 줄줄이 좀 무너지는 흐름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마치 우리 한국 시장도 그러한 모습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율주행 섹터 이쪽만 좀 강하고 떨어지는 흐름들이 있고요. 코스피는 어제에 이어서 낙폭을 좀 확대하는 모양새고 코스닥은 3거래일 만에 조정세, 양시장이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 치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뉴욕 시장 같은 경우에는 중소형주 매물 압박이 좀 스트레스가 있었는데 우리 시장도 오늘 그런 부분이 좀 반영되면서 중소형주에서 상대적으로 매물이 좀 있다, 이런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브리핑 바로 시작할 텐데 이게 미국 시장과 우리 시장의 주요 포인트가 아닐까 싶은데요. 테슬라입니다. 테슬라가 $475 위에서 마감이 되면서 연중 최고가를 장중에 또 썼습니다. 과연 이제 로보택시, 자율주행 이쪽으로 반응하고 있는 우리 시장의 모습도 영향력이 상당히 있다라고 보여지는 상황이고요. 일단 테슬라는 간밤에 새벽에 3.56% 상승하면서 마감이 됐고 이게 이제 6개월 전에 사람이 타서 감독하는 그런 부분으로 자율주행을 시작을 하다가 드디어 이제 사람 없이 무감독 하에 로보택시 테스트가 텍사스 오스틴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사실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연중 최고치를 쓴 이유가 이쪽에 있다고 보여지는데 미국 차량 판매가 급감을 했거든요. 23% 정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중 최고가를 썼다라는 거는 무적 파워, 로보택시 그쪽에 대해서 사람들의 밸류를 측정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텍사스 오스틴에서 시작을 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오스틴 시내 내 빈 차량 중에 이걸 말하는 거고요. 블랙 모델 Y 로보택시 영상이 이제 공개되면서 이 부분으로 또 조회수가 엄청나더라고요. FSD는 자율주행입니다. 이제 완전 자율주행으로 가는 우리 시대에 있는 거고 디스 인게이지먼트 간격 9,000마일 이상 개선인데 일단 숫자가 높으면 더 좋습니다. 디스 인게이지먼트라는 건 자율주행이 가다가 실수를 할 수도 있고요. 위험한 돌발 상황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기계 말고 사람이 직접 개입하는 그 순간 그걸 이제 디스 인게이지먼트라고 하는데 그 간격이 9,000마일 이상 개선이 되면서 뭔가 이제 좋아지는 흐름들, 개선되는 흐름들 이게 이제 포착됐다라고 데이터가 이제 나와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다면 우리는 테슬라와 경쟁사를 좀 비교 분석을 해볼 수가 있는데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의 웨이모, 대표적이죠. 웨이모 같은 경우에 근데 주당 45만의 무인 라이드가 가능을 하다고 하고 내년에 11개 도시로 이게 이제 확대되는 어떻게 보면 선두주자로 좀 잘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다만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오스틴 로보택시가 플랫이거든요. 그게 30대 미만으로 연말에는 60대 정도 확대가 될 전망이다. 이렇게 좀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웨드부시의 댄 아이브스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내년 사이버캡, 로보택시 확장의 전환점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2조 밸류의 서막이 열릴 가능성이 높다 하면서 굉장히 긍정적인 또 코멘트를 내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시장에서 대부분 오늘 시장이 이렇게 치고 나가지 못하고 눈치 보기 장세를 보이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그동안 연준에서 깜깜이 경제 지표 이런 부분이 나왔습니다. 정부 셧다운 때문에. 근데 이제 연준이 그런 경제 데이터를 이번 주 나오는 것을 들고 또 향후 금리 인하에 대한 방향성을 언급을 할 수 있는데 그런 흐름에 있어서 우리 전반적으로 관망 심리가 있거든요. 그런데 테슬라 관련해서 스마트카, 우리나라에서 자율주행차, 카메라 모듈 부품 관련주는 상대적으로 선방한다. 이러한 역량 때문에 자연스럽게 스토리텔링이 될 수 있구나라고 느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로보택시 $2조 향한 서막이 이제 열렸는가, 이제 시작이다라는 분석들이 있으니까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지금 한 4분 정도 지났는데요. 일단 시황 듣고 그리고 나서 경제 브리핑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주 캐스터 받아주세요. 네, 우리 시장 10시 4분 구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 코스닥은 엇갈린 흐름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다만 현재 시간 기준으로 양 지수 모두 1%대 하락으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코스피 안에서 종목별, 업종별 장세 트레이딩들을 통해서 조금 더 자세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반도체주 그리고 조선, 방산, 원전 같은 기존 주도주들은 모두 쉬어가고 있는 가운데 약간의 테마성 장세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제약바이오주들이 좋고요. 그리고 정원호 관련된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동양고속 같은 이 기존에 계속해서 오르던 이 남북터미널, 서울 고속버스 터미널 재개발 이슈 등에 업고 동양고속이 오늘 또 상한가에 진입을 했고요. 상한가 8거래일 연속으로 써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자산주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조금의 테마성 장세가 시장에 불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오늘 반도체 투톱은 쉬어가고 있습니다. 간반 미국에서도 비슷한 분위기가 연출이 됐습니다. 최근 들어서 계속해서 AI 관련된 종목들이 쉬어가는 장세가 연출되고 있습니다. 일단 미국에서 PC, CPI 같은 이러한 경제 지표들이 이번 주 공개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방향성을 탐색하는 모습이 연일 펼쳐지고 있고요. 이 다우 지수 같은 종목들, 기존에 그래도 고배당 종목들 같은 안전자산 쪽으로 조금 더 이 시장이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기술주들이 조금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우리 시장도 비슷한데요. 일단 삼성전자가 0.29%가량 하락이고요. 상승에서 하락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SK하이닉스도 낙폭을 키우면서 약 2%가량 하락하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일단 그래도 SK하이닉스가 엔비디아의 HBM4를 공급을 한다는 뉴스가 어제자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지수 자체적으로 지금 종목 자체적으로 움직이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삼성전자도 HBM에서 마이크론을 점유율 단에서 이겼다라는 소식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약 0.29%가량 하락으로 움직이고 있다라는 점, 일단 반도체주가 전반적으로 쉬어가고 있다라는 점이 이러한 호재성 이슈에도 불구하고 누르고 있다라는 점 함께 체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그래도 전력 설비가 지수 대비해서 좋은 모습을 가져가고 있는데요. LS 일렉트릭이 1.45%가량 오르고 있고요. 효성중공업도 1%가량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전력 설비 3사 중에 HD 현대 일렉트릭만 조금 쉬어가고 있고 LS 일렉트릭과 효성중공업은 장 초반부터 지금까지 약 1%가량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포스코 퓨처엠이 오늘 국내에 LFP 배터리, ESS용 LFP 배터리 양극재 공장을 신설한다라는 소식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4%가량 하락하고 있습니다. 오늘 2차 전지주들 전반적으로 쉬어가는 가운데 이러한 소식에도 불구하고 4.41%가량 빠지고 있고요. LG 에너지 솔루션도 3%가량 하락, LNF까지 오늘 전반적으로 2차 전지주들은 코스피 시장 안에서 쉬어가고 있습니다. 조선도 쉬어가고 있고 방산도 오늘 쉬어가는데요. 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이 되면서 5%가량 하락으로 마감을 했는데 오늘도 일단은 추가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3.41%가량 빠지고 있고요. 하나 시스템과 LRG네스원, 한국항공우주까지 오늘 전반적으로 방산 섹터가 쉬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코스피 안에서 좋은 종목이 있다면 일단 제약바이오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1.47%가량 오르고 있는데요.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 들어 미국 생물보안법 통과 이슈를 등에 안고 12월 들어서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삼성 에피스홀딩스와 함께 CDMO 관련 수혜주로 지목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셀트리온도 함께 오름세를 보였는데 현재 시간 기준으로 하락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0.59%가량 하락 중이고요. 오늘 장 초반만 하더라도 한미약품 같은 종목들 비만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 등에 안고 올랐었는데 지금 일제히 하락으로 전환이 됐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1.47%가량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라는 점은 특징적으로 잡아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화장품주도 좋은데요. APR이 5.78%가량 급등하고 있다라는 점도 특징적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코스닥 시장은 어떨까요? 코스닥 시장도 바로 열어보시죠. 오늘 코스닥은요, 코스피보다 시장 상황이 더 좋지 않습니다. 빨간불 켜면서 하락하는 종목이 압도적으로 많은데요. 그래도 이 안에서 미용 의료기기 단이 좋습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지금 코스피 시장 안에서도 화장품주가 괜찮고요. 코스닥 안에서도 화장품 그리고 미용 의료기기 단이 좋은데요. 일단 휴젤이 2% 넘게 상승폭을 점차 키우고 있는 상황이고요. LNC 바이오도 3%가량 상승세, 클래시스도 1% 넘게 오르면서 오늘 그래도 코스닥 시장 안에서 제약바이오 안에서 미용 의료기기가 좋다라는 점 특징적으로 잡아볼 수 있겠고요. 다만 어제 좋았던 ADC 기술 수출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은 오늘 조금 쉬어갑니다. 에이벨 바이오도 2%가량 밀리고 있고 리가켄 바이오사이언스도 2%대 하락입니다. 삼천당제약 같은 경우 장 초반만 하더라도 상승이었는데 마찬가지로 지금 바이오 시밀러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비만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으로 상승했었습니다. 다만 현재 시간 하락으로 전환이 됐고요. 0.65%가량 하락하고 있다라는 점 체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그리고
그리고 지금 반도체 소부장 일제히 쉬어가고 있고요. 2차 전지주들도 오늘은 쉬어갑니다. 그리고 로봇 관련주들까지 오늘 전반적으로 좋지 않은데 그 안에서 그래도 자율주행 관련된 종목들은 좋다라는 점 체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테슬라가 무인 자율주행, 완전 자율주행을 텍사스에서 성공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일론 머스크 CEO가 이를 밝혔고요. 이와 함께 테슬라 주가가 오늘 연중 최고점을 경신하기도 했는데 600달러로 목표가가 상향하는 리포트를 댄 아이브스가 내놓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테슬라의 주가가 뜨거운 만큼 자율주행 모멘텀 타고 오늘 관련 종목들의 상승세가 붙고 있다라는 점 체크해 볼 수 있겠고요. 현대 오토에버, 현대 모비스 같은 종목들이 좋다라는 점까지 함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리고 엔터주들이 장중에 하락으로 상승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어제자로 정부에서 내년 1월 중으로 K-팝 공연을 중국에서 하겠다라는 소식이 나왔었는데 이와 함께 어제 SM이 5% 넘게 오르기도 했었죠. 오늘 일단 하락에서 SM 1.1%가량 상승으로 전환이 됐고요. JYP 엔터테인먼트는 소폭 하락, YG 엔터테인먼트도 0.95%가량 상승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리고 화장품주들도 좋습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APR의 5%가량의 상승과 함께 코스닥 시장 안에서도 코스메카 코리아가 1.51%가량 오르고 있다는 점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전반적으로 봤을 때 시장 분위기 자체적으로는 좋지 않지만 화장품, 미용 의료기기 그리고 엔터 같은 종목들이 조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전반적으로 테마성 장세가 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수 상황도 바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코스닥 지수는 일제히 1%가량 하락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코스피도 1.13%가량 하락하면서 4,044선을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도 1.65%가량 하락, 930포인트 내려놓으면서 923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양 지수가 일제히 1% 넘게 밀리고 있는데 어제에 이어 오늘도 추가적인 하락을 이어가고 있는 코스피입니다. 그렇다면 매매 동향은 어떨까요? 일단 코스피부터 매매 동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개인의 순매수만이 들어옵니다. 4천억가량 순매수 중이고요. 외국인과 기관은 어제에 이어 오늘도 쌍끌이 매도 중입니다. 외국인 1,900억가량, 기관은 2,400억가량 팔고 있고요. 개인만이 지수를 그래도 하단을 지지해주고 있습니다. 코스닥 매매 동향도 열어보시죠. 오늘 코스닥은 똑같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도세가 출회되고 있는 상황, 개인만의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는데요. 개인이 3천억가량 사들이고 있고 외국인은 2,400억가량, 기관은 630억가량 팔고 있습니다. 오늘 양시장에 일제히 메이저 주체의 수급이 빠져나가고 있다는 점을 특징적으로 잡아볼 수 있겠습니다. 장 초반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매도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시장에 대한 전략 저희와 함께 이어서 자세히 살펴보시죠. 시대의 대세 AI 투자는 어떻게 해야 될까? 저희가 나오는 족속들이 중요한 자료를 골라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골드만삭스의 보고서가 좀 눈에 띄더라고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브로드컴이 AMD보다 나은 결정적인 이유가 이 안에 있어서 픽을 해봤습니다. 내년 하이퍼스케일러 대표적인 기업들 아시죠? 근데 그 기업들이 AI 인프라 지출은 더 강력해질 것이다라고 골드만삭스에서는 진단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게 디지털, 메모리, 스토리지, 장비 업종 그런 주가 기업으로 순풍을 일으킬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 AI 인프라에 대한 투자 지출은 더 강력해질 것이다라는 걸 시사를 했는데요.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는 옥석가리가 지속적으로 필요하고 중요해질 시점인데 AI 투자에 따른 수익화가 잘 일어날 것인지, 가치 창출을 잘 낼 것인지 더 엄격한 잣대로 들이밀기 시작했다. 이러한 현재 흐름까지는 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반도체 관련 주가도 차별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커지고 현재 이러한 패턴이 읽혀지고 있는데요. 일단 기업들이 고객을 어떻게 구성해서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AI의 모델, AI 사업에 대한 리더십이 어떻게 펼쳐지고 있는지에 따른 결과들, 그런 부분으로 반도체 주가가 점수가 매겨지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답이 있는데요. 브로드컴이 최근 구글 제미나이 관련해서 생태계를 확장을 하면서 스포트라이트를 확실히 받은 그런 대표적인 종목이 됐는데 브로드컴이 더 낫다고 합니다. AMD보다. AMD 같은 경우에는 오픈 AI에 조금 더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리스크 대비 브로드컴이 더 낫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자체 AI 칩 이런 부분에서 수요 니즈 확장, 고객사 확장 이런 부분으로 또 멀티플 확장으로 될 가능성 이런 부분을 좀 연도해 두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아날로그 반도체도 시선
시선을 좀 보셔야 되는데 이게 순환적 회복, 점진적으로 회복 초입 단계를 진입을 했다라고 골드만삭스에서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대표적으로 뭔가 실물 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동차나 자동화 설비나 산업 설비나 뭐 이런 걸 떠올리시면 되는데 대표적인 기업이 마이크로칩 있겠고 아날로그 디바이스 있겠고 NXP 있는데 이런 기업들의 펀더멘털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인 또 시그널을 포착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날로그 반도체 긍정적인 흐름이 있다 보니까 당연히 반도체 팹 장비 쪽으로 WFE라고 써놨는데 전망은 또 밝습니다. 그래서 내년 성장률 전망치가 높아졌습니다. 그 수치도 9%에서 11%라고 적혀 있었고요. 결국 AI 투자가 확대가 되면서 선단 공정 로제, 최첨단 칩을 연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메모리는 HBM, DRAM 이런 부분인데 당연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더해서 마이크론까지 떠오르시면 되겠습니다. 투자를 견인할 것이다. 이런 또 분석을 내놨네요. 보시면 이게 지금 확연히 갈리고 있는 투자 의견이거든요. 근데 위는 투자 의견을 좋게 한 거고 밑은 투자 의견을 나쁘게 본 단계를 낮춘 그런 부분으로 여기를 봐야 되는 이유는 왜 골드만삭스에서 이런 기업들의 투자 의견을 낮췄는지 그 포인트를 한번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일단 테더다인 같은 경우에는요. 팔아라에서 매수하라라고 투자 의견을 상향, 업그레이드 시켰습니다. 그러면서 목표 주가는 여기다 써놨고요. 일단 GPU 테스트 시장에서 입지를 공고히 할 가능성을 높게 봤기 때문이고요. 전통 고객사도 회복하고 있는 시점에서 내년 이익이 상승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종목은 올려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 거 간밤에 뉴욕 시장에서 기술주, 반도체주 좀 떨어지는 흐름들이 있었는데 대표적으로 암홀딩스입니다. 왜냐하면 골드만삭스에서 중립 의견에서 매도 의견으로 바꿨거든요. 한 단계 더 낮췄습니다. 목표가도 $120. 이게 왜 그러냐면 AI 시대에 뭔가 투자하면은 그럴 만한 수익성을 거둬들일까에 대한 의문이 계속 든다는 거죠. 그리고 스마트폰의 의존도, 이게 비중이 너무 높다라는 데에서도 마이너스 점수를 줬습니다. 커스텀 칩 R&D 확대, 이것만 보면 좀 괜찮을 것 같은 느낌이 있지만 커스텀 같은 경우에는 맞춤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마진 개선에 대한 제한이 지속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암홀딩스를 평가하더라고요. 그리고 다른 기업, 경쟁사 대비해서 너무 높은 밸류를 책정받고 있어서 이게 마이너스 요소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암홀딩스가 투자 의견 하향 이런 소식 때문에 전반적으로 뉴욕 시장에서도 그 관련 업종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쳤는데 이게 그 원인이다라는 걸 밝혀드립니다. 게다가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같은 경우에도 매수였다가 매도로 바꿨습니다. 과도한 설비 투자, 재고 축적 이런 부분 때문에 감가상각비에 대한 부담이 커질 것이다. 그러니까 자본에 대한 계속적으로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나올 때마다 주가가 꺾일 수 있음을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요즘 시대에는 주머니가 두둑한 현금 주머니, 특히나 이거를 우리가 강조했잖아요. 근데 여기는 FCF, 잉여 현금 흐름 목표가 달성 이제 실패. 불확실하다 이런 부분을 좀 지적당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엔테그리스 같은 경우에 중립에서 매도로 목표 주가를 $75인데 투자 의견을 하향시켰고요. 역시나 마진 개선이 제한될 것이다. 부채도 부담된다라는 의견.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투자 의견을 하향한 이유가 좀 일맥상통하지 않습니까? 최근 조정의 빌미가 됐던 이유와도 좀 비슷합니다. 그런 흐름으로 좀 보시고요. 목표 주가 상향에 대한 이유는 이익 상승이 뒷받침되는 수익 창출이라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올투자증권에서 현대차를 분석을 하면서 그 밸류 체인이 뭐가 괜찮을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자동차 업종 전반으로 봤을 때 좀 의미가 있더라고요. 일단 현대차는 앞으로 로봇 관련한 TSMC의 자격을 얻을 수 있으니까 이걸 시장이 굉장히 기대하고 있고 이것 때문에 다시금 밸류가 책정되는 흐름들이 최근 나타나고 있습니다. 4분기 영업이 현대차는 2조 9천억 원 바라보고 있고요. 기아 같은 경우에는 2조 가까이 1조 8천억 원 정도 나타나면서 시장
시장 예상에 부합할 것이다. 이렇게 다올 투자증권에서는 예상을 했습니다. 인센티브 축소하고 있고 그러니까 비용 덜 들어가고 환율 효과 이런 부분이 있으면서 손익이 개선될 것이다라는 기대가 있는데요. 지금 전반적으로 미국 전기차 보조금 이런 부분이 이제 종료가 됐습니다. 그런데 완성차 부분에서 차종 믹스, 하이브리드 이쪽에 대한 강점이 있기 때문에 또 그런 부분도 이제 본격화되고 관세 불확실성에서는 일부 해소됐습니다. 관세의 부담은 있지만 잘 모르겠다. 관세가 어느 밴드인지 그거에 대해서는 불확실성이 확실히 벗겼죠. 그러니까 15% 인하 확정됐고 다행히 대미 수출도 1년 사이 좀 플러스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최근에 폭스바겐 영업 적자, 닛산, 혼다, 벤츠 부진하다라는 소식을 마켓나우 2부에서 전해드린 바가 있는데 이게 오히려 반사이익을 가져다 주는 거죠. 현대차 그룹의 글로벌 시장 점유율을 확대시킬 수 있는 강력한 요인이 또 될 수 있다라는 점도 다올 투자증권에서는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본질이 나오는데요. 보스턴 다이내믹스 굉장히 중요한 그런 모멘텀인데 2028년까지요. 미국 로봇 3만 대 양산할 수 있는 공장을 건설한다. 이런 이슈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2030년까지 완제품 파운드리 만들어주는 거, 부품 R&D 투자도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확실히 로봇으로 간다. 네, 현대차는 로봇을 장착하고 있다. 그게 사업 계획에 반영이 되어 있다라는 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틀라스2, 이제 2세대 아틀라스라고 보시면 되는데 4분기 이미 현대차 공장 투입이 시작이 됐고 앞으로 재무 구조가 개선이 되고 그리고 지배 구조 개편, 기업을 선별하는 데 있어서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다 줄 수 있는 관련주로 픽 됐습니다. 그래서 탑픽이 현대차인데요. 목표 주가 상향했더라고요. 오늘 아침입니다. 47만 원으로 높여 잡았고 여기엔 없지만 기아 역시 목표 주가를 상향했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로봇 관련으로 또 부품 이런 단에서 최근 주목받고 있는 HL 만도가 목표 주가 7만 3천 원으로 올랐고요. 이 외에도 배류를 좀 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금호 타이어나 롯데 렌탈도 비슷한 맥락에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언급했으니까 이 부분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작년에 이제 미국과 중국의 관계가 좀 벌어지면서 생물보안법 그게 나타나면서 미국이 중국 기업을 배제하면서 우리나라 기업이 그 틈바구니를 치고 올라가면서 좋아질 수 있다라는 부분 때문에 CDMO가 각광받는 흐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들어서 다시 이러한 흐름이 나타나니 재부각받을 수 있다라는 가능성으로 이제 주춤했었던 CDMO가 튈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언급했거든요. IBK 투자증권이었고 탑픽을 제시했는데요. 탑픽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생물보안법에 대한 기대가 재부각됐다라는 이슈인데 탑픽 여기 나와 있네요. 삼성바이오로직스 그리고 ST팜, 바이넥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금 오늘도 오르고 있습니다. 시장이 좀 주춤인 가운데 6거래 연속 상승하면서 오르고 있고 바이넥스 같은 경우에도 어제에 이어서 상승폭 좀 키우는 흐름들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 하원에서 국방 수권 법안을 통과시켰는데 그래서 이제 이게 부분이고 약간 다른 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뭐 우시 웹텍이나 우시 바이오로직스 이런 부분이 명시돼 있었는데 그건 싹 다 뺐습니다. 싹 다 빼도 사실 중국 바이오를 견제하고 있다라는 느낌은 풍겼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우리는 역시나 미국이 글로벌 공급망을 재편하겠구나라는 걸 좀 인지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이벤트였고요. 그러면서 입법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데 이제 상원 표결과 대통령 서명이 남았다라는 부분입니다. 법안이 통과된다면 1년 내에 우려 기업에 대해서 또 콕 집어서 드러나야 되는데 이 때문에 사실 이제 명단이 발표돼야 되는데 중국 쪽에서 이제 피해야 할 중국 기업에 대한 추가 리스트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고요. 물론 단박에 끊어내는 건 아닙니다. 최대 5년 정도 유예를 해주지만 단계적으로 전환이 되는 거고 중국 CDMO의 기업들, 그러니까 만들어주는 그런 기업들의 의존도는 결과적으로 줄어들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부분을 다올 투자증권에서 얘기했고요. 결국 그렇기 때문에 국내 CDMO, 바이오 관련주들이 반사 이익을 얻을 것이라고 하면서 삼바, 삼성바이오로직스, ST팜, 바이넥스를 제시했으니까 이 부분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대건설 어제 6% 급락하더니 오늘 추가적으로 더 떨어지고 있습니다. 괜찮을까? 근데 NH투자증권에서 오늘 아침에 노이즈다, 괜찮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함께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제 주말 시장에 대한 급락 이유에서 하나 페르미를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핵심 고객사가 계약을 해지해버렸다라는 이슈 때문에 전반적으로 AI 투자 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삐끗했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드렸습니다. 어제 머니코드에서 말씀드렸는데 그러면서 2천억 원의 공사 초기 자금 조달에 이제 차질이 생겼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페르미 관련해서는 미국 로펌에서 이거 허위 정보를 제공한 것이 아닌가라고 하면서 의혹을 좀 조사 중이라서 확실히 단기적으로 약간 리스크 있기는 한데요. 근데 이제 LH투자증권에서 뭘 보고 오냐면 피드라고 해서 이제 기본 설계고요. EPC 같은 경우에는 본격적으로 설계, 조달 뭐 이렇게 하는 그런 부분을 말하는데 그 부분에서 피드는 EPC의 약 5%로 굉장히 적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영향력이 제한적일 것이다라고 언급을 하더라고요. 본질적인 경쟁력 훼손은 제한적이다, 결론적으로. 그래서 주가가 많이 하락했을 때 적격한 매수의 기회를 찾아야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어제 6% 빠졌고 현재 4% 이상 추락하고 있으니까 이틀 사이에 10% 떨어진 거거든요. 근데 NH투자증권의 주장대로 이거는 본질, 경쟁력이 훼손된 것이 아니라고 봤고 피드 같은 경우에도 설계 조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약 5% 매출 비중을 차지하지 않는다면 이렇게 떨어질 때가 매수 기회일지 한번 되돌아보는 그런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평가되어 있다고 합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대비해서 같은 원전주이긴 하지만 그리고 EPC 관련해서 보면 77% 할인되고 있다고 해서 밸류 매력이 부각되는 시점이다라고 오늘 아침에 얘기를 했고요. 오히려 주가 재평가 예상이 될 수 있는 모멘텀이 바로 맨 밑줄에 있는데 그 여러 가지 수혜가 될 수 있는 게 내년 상반기 불가리아 대형 원전이나 SMR 이런 부분에 대해서 펠리세이즈 얘기하는 거지만 착공에 대한 이슈가 있어서 이런 부분이 맞물렸을 때 주가 재평가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지금 주가에 노이즈가 낀 거는 사실이지만 순수한 그런 본원 경쟁력 이런 부분은 탈이 없다라는 의견 한번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금융지주인데요. 우리금융지주가 오늘 상대적으로 잘 가고 있더라고요. 근데 목표 주가를 대신증권에서 오늘 아침에 기존 3만 원이었는데 이걸 3만 7천 원으로 올려 잡았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금융지주는 뭔가 독보적인 차별화된 경쟁력으로 내년 2월까지 그 모멘텀이 이어질 것이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보험, 증권 이런 부분에서 실적 효과 좀 톡톡히 받을 수 있고 내년 이익 증가율이 경쟁사 대비해서 우위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일단 내년 순이익 좀 얘기했고 경쟁사 쪽에서는 비이자 이익 이런 부분으로 좀 잘 나갔었는데 이제 추가적으로 더 잘 나가기가 어려워진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은 좀 염두에 두시고요. 그러면서 우리금융지주는 총 환원율 상향이 지속되고 있는데 총 환원액 있잖아요. 금액이 최고를 찍을 것으로 좀 전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금융지주 자체적으로 은행 아니고 비은행 쪽에서 포트폴리오를 봤을 때 이익이 늘어날 것이다라는 기대감도 더해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익 창출되면은 주주들에게 환원할 수 있는 그런 배당금 이런 부분이 커질 것이고 그게 최대를 찍을 것으로 보이니까 당연히 긍정적인 포인트를 줄 수 있겠죠. 그리고 하나 리스크 부분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뭐냐면 홍콩 ELS 과징금 같은 경우에 4대 금융지주의 유일하게 여기에서 리스크에 좀 벗어나 있는 우리 금융지주라서 이런 부분도 좀 매력적으로 봤고요. 결국 4분기, 분기 배당 이런 부분부터 비과세 배당이 시작된다라는 부분에서 주주 환원 이런 쪽에서 점수를 많이 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이제 우리 금융지주 목표 주가 상향 소식까지 전해드렸고 오늘 소폭 한 1% 오르는데 2만 7천 원 부근이거든요. 목표 주가까지 내년 2월까지 긍정적으로 본다고 하니까 잘 순항할 수 있을지 여러분도 관심 있게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 좀 주춤하면서 여러 가지 뭐 경제 지표도 확인할 것이 있으니까 좀 숨을 고르고 있는 흐름인데 이걸 어떻게 봐야 될지 이난희 이데일리 오은 파트너에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트너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을 어떻게 이해하고 또 이걸 잘 이용할 수 있을지 궁금한데요. 어떻게 보세요? 네. 네.
우리가 이제 이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께서는 다 이제 수익 구조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그 중에 하나도 빼놓을 수 없는 부분들이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이 절기가 있는데 다음 주 월요일이 동지입니다. 그러면 이 동지라는 거는 뭐냐면 새해를 맞이하면서 새로운 기운을 받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오늘부터 그죠? 다음 주 월요일까지는 조금 더 좀 경건한 마음으로 좀 지내시면은 또 새해를 맞이하는 그런 좋은 기운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요. 좀 참고를 하시고요. 사실 지금 우리 시장은 좀 올라가고 싶어 해요. 그리고 정부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자꾸 이제 내세워서 주가를 부양시키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데, 걸림돌이 뭐냐면은, 사실 이 미국 시장이 약간 이렇게 조정을 보고 이런 어떤 흐름들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좀 눈치를 본다? 뭐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이제 하나의 원인이 뭐냐면은, 물론 이제 이 반도체 관련한 이런 종목들은 조정을 보고 있지만 지금 뭐 로봇이라든지 그죠, 그리고 또 그 바이오라든지 그리고 또 개별적으로 테마가 이렇게 자꾸 형성이 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그 지금 서울시장 관련한 뭐 요런 어떤 테마라든지 그리고 또 지금 보면은 부동산 관련한 요런 테마라든지 요런 것들이 계속 보면은 여러분들께서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어떤 흐름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로봇 관련한 종목들도 이 로봇도 내년까지는 계속 좀 지속적으로 봐야 되는데 가장 지금 보면 어떻게 보면 뭐 로봇 중에 3인방이라고 할 수 있는 중에 한 종목인 SPG 같은 경우는 잘 안 죽거든요. 지금 보면 추세가 완전히 올세에 살아있는 이런 모습이고 오늘은 또 어떠냐면은 현대 무벡스가 대장 역할을 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장이라는 것이 계속 순환하면서 이렇게 테마를 만들면서 이렇게 간다라는 거는 굉장히 긍정적이다. 그리고 지금 보면은 바이오 관련한 종목들도 보면 어제부터 에임드 바이오 신규 종목들이 지금 상당히 지금 보면은 좋은 흐름을 지금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뭐 신규 종목들 아크릴을 비롯해서 어제 TMC 같은 상장했던 종목들도 지금 상당히 좋은 흐름을 갖추고 있는데 이 시장이 파란색을 내면서 조정을 보는 것에 비해서는 이 종목 선정을 잘 하시게 되면은 오히려 여러분들께서 또 수익 구조를 크게 만들 수 있는 이런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대표적인 게 지금 보면은 이 그 서울시장 관련한 종목인데 처음에는 뭐 제가 여기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삼표 시멘트로 시작을 해서 그죠? 어제는 대주산업이라든지 그리고 또 오늘 같은 경우 뭐 61CS라든지 SJ그룹은 오늘 또 2연상입니다. 그죠? 요런 부분들이 움직이고 있는데 이런 그 대선 이런 지방선거가 내년 6월 달에 있는데 이 지방선거 서울시장이라는 거는 이 대선과도 약간 어떤 연관고리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일정을 보시고 그죠? 하시는 것들이 좋다 이거죠. 지금 현재 시장에서 이 서울시장 관련한 종목은 뭐 정원호 관련한 요 종목이 움직이는데 만약에 이 대표 이 뭡니까 주자가 예를 들어서 나오지 않는다든지 이러면 어떻게 되면 주가는 하락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런 일정표를 좀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 2월 3일에 예비 후보를 등록하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5월 14일과 그 사이에 또 후보를 또 등록하고, 그 다음 5월 22일에서 이 사이에 선거를 하고 6월 3일에는 우리가 이제 투표를 하는 이런 어떤 일정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2월 3일이라든지 이런 일정표를 딱 여러분들 기억을 하셔가지고 저는 종목들을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께서는 그 사람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이게 따라서 상당한 이 주가의 흐름을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참고를 하시고요. 그리고 지금 보면은 또 이 경영권 관련해서도 좀 움직이는 이런 어떤 부분들이 있거든요. 물론 상한가를 치고 뭐 이틀 동안 조정을 보고 있는 지금 한진칼 같은 경우도 지금 이런 부분들도 일단 상을 치고 어떤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런 시장에서는 또 이런 어떤 부분들이 시장에서 또 어떤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은 굉장히 이렇게 좀 순환이
좀 빨리 돌아가는 듯하지만 전체적인 어떤 테마는 죽지 않았다라는 것을 여러분께서 잘 염두에 두시고요. 그래서 지금 반도체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이런 부분들이 조정을 보고 있는 그거는 당연하다라는 거. 시장이 이렇게 갈 때 그 종목들이 조정을 봐주는 것이 시장의 어떤 모양새가 아주 좋아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께서 차분하게 그죠? 어떤 종목들이 지금 나에게 수익 구조를 형성할 수 있는가를 잘 챙겨보시고 트레이딩 방법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난희 파트너님이 조정은 당연한 거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많은 투자자분들이 좀 안심하셨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조정을 받았을 때 힘을 비축하면서 내일을 좀 준비하는 지혜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난희 파트너님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겨울을 잘 준비하는 마음으로 내년을 또 기획하라라는 말씀도 인상적인데요. 저희가 잠시 후에 돈 되는 투자 전략 전해드릴게요.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잠시만요. 이건 첫 번째 레슨. 좋은 건 너만 알기. 꼭 지켜야 될 좀 경제 원칙을 말씀드리면 사실은 분산 투자죠. 이제 두 번째 레슨. 슬픔도 너만 갖기. 10분 중에 9분은 계좌가 계속 녹아내리고 있거든요. 드디어 세 번째 레슨. 일희일비하기. 역사적 신고가를 돌파 못하면 우리는 늘 도대체 주식을 왜 하는 거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주식 투자를 바라보는 관점들 또는 저 같은 매매나 투자를 하시는 분들의 관점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 올라가는 게 계속 올라갈 거야. 추세적 관점이고요. 반면에 이제 올라간 건 떨어지고 떨어진 게 올라갈 거야. 이게 이제 평균 회귀적 관점이에요. 그러면 과연 여러분들 중에 나는 어느 쪽이라고 정확히 말할 수 있는 분이라면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근데 그렇지 못한 분들은 둘 중에 하나를 공부를 해서 선택해야 되는데요. 저는 주식을 거의 30년을 했는데요. 처음부터 저는 강한 종목을 찾으면서 단기 매매를 했어요. 그래서 강한 종목을 찾으면서 단기 매매를 했기 때문에 저는 추세 매매자고요. 그리고 성장주 투자를 하라고 강조하는 중장기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역시 저는 추세 매매자예요. 그럼 추세 매매자이기 때문에 지금은 당연히 한국장에 올 시점이죠. 왜냐하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작년에 국장 탈출은 지능순이라는 말이 유행했었거든요. 근데 그 말을 만약에 가치 투자자가 했다면 가치 투자 잘못 배운 거예요. 왜냐? 작년에는 미국 증시, 일본 증시, 대만 증시 다 올랐고요. 우리나라만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만약에 가치의 입장으로 본다면 글로벌 증시가 비슷하게 움직여야 되는데 한국만 떨어졌네? 하고 한국에 들어왔어야 돼요. 그분들은 지금 돈 벌었겠죠. 왜? 작년에 많이 떨어진 걸 지금 보상받고 있으니까. 근데 작년에는 미국으로 갔어. 왜? 강하다고. 그럼 이건 추세 매매자거든요. 근데 추세 매매자라면 지금 당연히 돌아와야죠. 만약에 추세 매매자라면 한국 증시가 올해 외강하지라는 걸 판단하면 되는데요. 그리고 그 외강한지가 앞으로도 지속된다면 한국 증시에 투자할 충분한 이유가 있는 거죠. 그 외강한지는 저는 크게는 두 가지로 보는데요. 하나는 작년에 너무 많이 떨어졌으니까. 결국은 아까 제가 주식은 평균 회귀도 있고 모멘텀도 있다고 했는데 그게 짬뽕으로 계속 이렇게 연쇄작용을 일으키거든요. 왜냐? 특히 한 나라의 지수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개별 종목으로 본다면 개별 종목은 무서워해야 될 게 뭐냐면 매일매일 떨어지면 쟤는 오르고 쟤는 떨어져. 개별 종목은 계속 떨어지는 애 사면 안 돼요. 왜? 상장 폐지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너무 많이 떨어진 게 글로벌 증시 키 맞추기에 올해 좀 호재로서 작용했을 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무래도 새 정부 출범에 대한 기대감을 빼뜨릴 수는 없습니다. 이거 정치적으로 어느 당을 지지하느냐를 완전히 떠나서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5년 단임제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권한이 있는 첫해, 둘째 해가 대통령의 권한이 레임덕 현상이 일어나는 넷째, 다섯째 해보다 훨씬 주식시장의 상승률이 높았어요. 그건 과거 백데이터로 여러분들이 접근해 보셔도 돼요. 우리 역대 대통령 5년 임기 중에 첫해, 둘째 해와 넷째 해, 다섯째 해 중에 언제가 시장이 더 좋았어 하면 무조건 첫째 해, 둘째 해가 훨씬 좋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 증시가 올해 강한 이유가 너무나 많이 빠졌었던 것, 그래서 코리아 디스카운트라고 하죠. 코리아 디스카운트 플러스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감인데 과연 그러면 그 두 가지가 계속될 수 있냐의 문제인데요. 저는 계속될 수는 있다고 봐요. 아직까지. 왜냐하면 6월부터 새 정부가 출범했으니까 이제 뭐 출범한 지 한 달, 두 달밖에 안 됐으니까 좀 더 기대할 건 있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주회사랑 금융주는 그냥 상반기에만 움직였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조선주와 방산, 특히 방산은 거의 뭐 작년 봄부터 움직였거든요. 한 2년 작년 봄도 아니에요. 재작년부터 움직여서 방산은 사실은 한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2년, 3년 동안 지금 주가가 20배, 30배가 올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6개월에 한번 주도주가 바뀌는 건 일단 아니라는 거. 오래 갈 때는 6개월, 1년, 1년 반, 2년까지 갈 수도 있다는 거. 그래서 지금 일단 첫 번째는 지금 말씀하신 종목들 중에 업종 중에 유지가 될 수 있는 그 우선순위가 뭐가 있냐 해서 저는 지주회사랑 금융주는 유지가 되긴 좀 힘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주회사 금융주의 상승이 그 산업 자체의 성장 동력에 의한 상승이었으면 모르겠는데 상법 개정안 재료에 의한 상승이었기 때문에 계속 말씀드리지만 재료는 아까 제가 그 말씀드렸잖아요. 재료는 단기, 채무제표는 장기. 그럼 그 산업이 좋고 회사가 좋아야지 장기적으로 끌고 가는 거거든요. 방산 또는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3년 전보다 2년 전, 2년 전보다 1년 전, 1년 전보다 오늘까지도 계속 퀀텀 점프를 하고 있고 방산의 시대에 지금 살고 있잖아요. 전쟁의 시기이니까. 그래서 방산은 지금 1년, 2년을 끌고 온 건데 과연 지주사랑 금융주가 상반기에 상법 개정안 때문에 올랐다 치더라도 뭐 상법 개정안 2차 개정안 한다고 하지만 그 뭐 누더기를 만들 것도 아니고 저는 세무사니까 상법을 시험을 본단 말이에요. 상법을 이렇게 뭐 몇 달에 한 번 바꾸는 법이 절대 아니거든요. 근데 뭐 이미 한 번 바꿨는데 또 지금 또 바꾼다 그러고 또 바꾼다 그러고 그렇게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만약에 그렇게 바꾼다 한들 그게 얼마나 호재로서의 가치를 계속 역할을 하겠냐는 문제죠. 오히려 지금 요즘 나오고 있는 얘기는 배당소득 관련 세제들 여러 세제들 때문에 지금 금융주가 오히려 악재로 바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법안이 나온다고 무조건 좋은 건 아니란 말이죠. 안 좋게 법안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본다면 뭐 지주사랑 금융주는 탈락인 거죠. 하반기 주도주 가능성은. 그럼 남아있는 것들은 결국 산업이잖아요. 원자력 산업, 방산 산업, 조선 산업 중에 저는 일단 1순위는 여전히 방산이죠. 왜냐하면 아직 전쟁이 끝난 곳이 없고 오히려 전쟁이 시작될 수도 있고 특히나 우리는 뭐 남북 대치 상황이 아직 여전히 있는 상태니까 그래서 결국은 방산은 좀 더 지켜볼 수 있다. 그 5개 중에는. 그리고 하나를 더 본다면 조선 같은 경우는 일단 좀 방산보단 단기적이지만 이번에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사실 한국이 무기로 내세우는 유일한 게 조선업이거든요. 그래서 그 버프를 좀 받을 수가 있어요. 관세 협상에서 어떤 좋은 컨디션, 좋은 조건이 조선업 쪽으로 올라갈지 그 경우에는 조선업은 좀 더 지속될 수 있죠.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이 큰 종목들 위주로 코스닥에서 시가총액이 제일 큰 종목이 알테오젠인데 알테오젠도 최근 한 달 내 신고가를 쳤고 또 뭐 리가켄바이오도 탑10 안에 있는데 최근에 신고가를 쳤고 또 뭐 비만 치료제인 펩트론도 최근 일주일 내에 신고가를 쳤고 그래서 제약바이오가 요즘에 좀 시총이 뭐 1조 이상 5조 10조짜리 애들이 최근에 신고가를 많이 치고 있기 때문에 제약바이오에서 좀 이렇게 따라오는 종목들이 있지 않을까 저는 관심 있게 보고 있고요. 업종을 본다면 아까 이제 상법 개정안도 결국은 정부 정책 아까 제가 우리 증시에 그래도 호재라는 건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감이야. 그래서 그 상법 개정안 갖고도 지주회사랑 금융주가 상반기 내내 올랐어. 그러면 과연 그 다음 법안 또는 그 다음 정책이 뭐가 있느냐 해서 저는 일단 굵직하게 2개는 좀 예상이 되는데 물론 아닐 수도 있지만 결국은 예측이니까 하나는 디지털 화폐 관련이고 하나는 대북 관련 재료들이겠죠. 그래서 디지털 화폐 관련은 결국은 크게 한 2-3개가 있는데요. 가장 큰 거는 원화베이스 스테이블 코인이에요. 원화베이스. 그래서 달러 베이스 스테이블 코인이 미국에서 워낙 지금 활성화되고 있고 법안도 만들어졌고 심지어 아마존 같은 상거래 회사에서도 야 우리도 스테이블 코인 만들 거야. 뭐 이런 재료들이 계속 나오는 것처럼 우리나라도 아마 원화베이스 스테이블 코인이 법제화가 된다면 네카오는 당연하고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가 있으니까
네이버, 카카오,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까지. 왜냐면 네이버페이는 따로 상장이 안 돼 있으니까 네이버, 카카오, 카카오페이, 카카오뱅크 같은 대형주뿐 아니라 또 뭐 중소형주들도 테마를 형성한 적이 있으니까 스테이블코인 관련주들 또는 디지털 화폐 관련주들, 디지털 화폐는 뭐 BCDC라고 하도 글로벌적으로 이제 지폐를 왜 갖고 다녀? 디지털에 해버리면 되는데 뭐 이런 내용들. 어찌 보면은 과연 법안이 디지털 법안이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법이 아닌 이제 정부의 대북 이런 스탠스 같은 거죠. 전통적으로 뭐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북한 관련 이런 정책들이 달랐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정부에서 전 정부가 했던 것들을 좀 이렇게 되돌리는 모습들이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북한과의 관계가 어떻게 개선될지. 근데 이 남북경협 관련주는 플러스 하나가 더 있죠. 우리 민주당 정부와 북한과의 관계보다 사실 더 큰 게 트럼프죠. 왜냐면은 트럼프가 이번에 대통령 재선이잖아요. 그러면 올해가 이제 대통령 첫 임기니까 정확히 8년 전. 왜냐하면 4년 동안은 바이든이었으니까. 그러면 트럼프가 그 4년 전에 4년을 했는데 첫 임기가 8년 전이겠죠. 8년 전 대통령 되고서 거의 6개월 1년 됐을 때쯤 트럼프가 김정은을 만나기 시작하죠. 2번이나 만났습니다. 그때 남북 경협 테마가 거의 6개월 이상 갔거든요. 그래서 그런 과거의 기억들, 우리 주식 투자하는 분들한테는 그런 학습 효과가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부 정책으로는 원화베이스 스테이블 코인을 중심으로 하는 디지털 화폐 관련주 플러스 남북 경협주 정도 보고 실적 같은 거로 본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실적은 아니지만 재료가치 차트로 본다면 재무제표. 만약에 실적으로 본다면 저는 저런 쪽도 봐요. 실적으로 본다면 수출을 많이 하는 업종들. 왜냐하면 삼양식품이라는 회사의 상징성이 너무 커졌거든요. 주식이라는 건 내가 안 갖고 있는 종목이 저까지 왜 올라라고 막 무시하는 게 아니고 주식에 성공하려면 내가 안 갖고 있는데 텐베고가 난 종목을 정확히 분석을 해서 비슷한 종목을 찾는 사람들이 정말 성공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텐베고 난 걸 내가 못 갖고 있었지만 다음번 텐베고는 갖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텐베고를 철저히 분석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업종의 움직임들, 뭐 방산주가 전체 움직여서 하나에어로스페이스, LIG 넥스원 뭐 같이 움직였거나 또 2차 전지가 움직일 때 지금은 다 꼬꾸라졌지만 움직일 때 에코프로비엠 업종이 같이 움직인 경우는 많아요. 근데 사실 음식료주가 몇 년 동안 못 움직였거든요. 최근 한 3개월, 3년, 4년 못 움직였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삼양식품만 3년 내내 신고가를 치고 올라갔습니다. 10배가 이상이 났죠. 거의 20배가 났는데요. 그래서 한국에서 라면 꽤 하나 드신 분들은 농심과 삼양식품 어느 게 더 큰 회사일 것 같아. 그러면 10명 중에 9명은 당연히 농심이라고 하겠죠. 근데 농심보다 삼양식품 시가총액이 4배 정도 됐어요. 삼양식품은 10조를 뚫었었고 농심은 2조, 3조 왔다 갔다 하거든요. 3, 4배가 됐단 말이죠. 그럼 우리는 그걸 계속 분석하면 돼요. 왜? 너무 당연하죠. 우리나라에서는 불닭볶음면보다 신라면을 많이 먹지만 우리나라 인구 무슨 5천만 명보다 훨씬 많은 5억 명, 50억 명이 불닭볶음면을 좋아하니까 시장이 50배 더 큰 시장에서 불닭볶음면을 더 좋아하니까 그럼 과연 우리나라의 산업 중에 특히 소비재 중에 과연 여태까지 이런 적이 있었냐? 당연히 있었죠. 엔터주의 성장들 엔터주의 성장도 결국은 우리나라에서만 좋아했다면 우리나라에서만 좋아하는 아이돌로 끝났다면 뭐 JYP도 하이브가 나오기 전까지는 최고 1조를 찍을까 말까였거든요. 근데 하이브가 10조를 찍어버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JYP나 SM도 막 2조, 3조를 찍는 거예요. 그 산업 자체가 커지고. 그래서 과연 세계적으로 진출하는 산업이 뭐가 있냐가 사실 텐백을 잡을 때 가장 중요한데요. 저는 일단 의료기기 업종을 거의 넘버원으로 꼽고 있습니다. 파마리서치라는 회사가 있어요. 파마리서치라는 회사가 최근 몇 년 동안 텐백가 났거든요. 그게 지금 5조, 6조예요. 2천억, 3천억에서. 그러면은 그 뭐 만드는 회사인데 리쥬란이라는 제품을 스킨 부스터라 그러거든요. 스킨 부스터는 이렇게 피부에 주사를 맞아서 이렇게 피부를 좋게 하는데 연어의 생식세포로 만든 리쥬란을 만드는 회사가 파마 리서치예요. 또는 이렇게 이런 걸 리프트 어쩌고 하는데 리프트? 근데 이게 뭐 써마지다 뭐 인모드다 어쩌고 다 미국 걸 쓰고 있었는데 국산이 개발이 된 거죠. 슈링크라고. 그 슈링크를 만드는 회사는 클래시스도 지금 시총이 3조 4조 하거든요. 그러면은 의료기기에서 이렇게 10배가 올라간 이유가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 밥 먹고 피부 까만하잖아. 아니에요. 절대 신라면을 먹든다고 농심이 10조가 간 게 아니듯이 무슨 우리나라 사람이 리쥬란 맞고 클래시스의 슈링크를 그렇게 맞아갖고 10조
그 5조씩 간 게 아니고 두 가지입니다. 일단 의료 관광이 계속 활성화하고 되고 있어요. 그 코로나가 끝난 이후부터 계속 우리나라에 들어오시는 분들 중에 제주도 관광객과 뭐 숫자로 비교할 수는 없지만 굉장히 큰 돈을 쓰는 특히 외국의 부자들이 강남으로 오고 있죠. 성형수술보다 특히 피부 시술을 받으러. 그럼 우리나라의 피부 시술이 세계적인 수준이라는 거고요. 요거는 똑같은 논리로 화장품 얘기를 들 수가 있어요. 화장품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어머니 세대 때, 뭐 우리의 이모 세대 때는 야 이거 아모레 화장품은 아모레야 뭐 이러면서 썼단 말이죠. 야 LG 걸 써야지 LG 거.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시가총액이 컸던 화장품 관련주는 LG 생활건강하고 아모레 퍼시픽이었단 말이죠. 근데 이제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 부모님은 모르지만 젊은 분들은 이미 다 알고 있는 APR이라는 회사에서 만든 뭐 홈뷰티 기기라고 하죠. 거기서 만든 걸로 난 피부과 안 가고 집에서 할 거야. 그러면서 뭐 아까 말했던 스킨 부스터나 이런 리프팅 홈뷰티 기기로서 뭐 30만 원, 40만 원짜리 하는 걸 집에서 쓰고 있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 아까 말씀드렸지만 외국에서 먹혀야 돼. 먹혔어요. 그래서 미국의 아마존에서 APR에서 만드는 또는 VT에서 만드는 니들샷이라고 있어요. 이런 니들샷들. 이런 것들이 미국에서 먹혀버리니까 이 화장품 중소형주였던 애들이 무슨 5천억이나 뭐 될까 말까 했던 애들이 1조, 2조, 3조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텐베고 종목을 잡고 싶다면 글로벌 시장, 특히 미국 시장을 돌파하는, 미국 시장을 뚫는 그런 제품을 가진 회사가 있다면 주목하자. 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세제 개편안이 그렇게 개편안이 나오고 그게 뭐 확정될 확률이 높아진다면 악재야 호재야 무조건 악재죠. 무조건 악재죠. 왜?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은 다 투자자들한테 불리한, 우리나라에는 유리할지 몰라요. 왜냐하면 세금을 더 걷어서 어딘가 쓸 테니까. 근데 투자자들은 내가 낸 세금으로 누군가 쓰니까 좋아할 거야 라고 생각하면 모르겠지만 나는 투자자로서 내 주식이 올라야지 행복해 라는 입장을 가진 투자자라면 다들 해피하지 않고 새드하겠죠. 왜냐면은 보세요. 저도 뭐 세무사니까 정확히 말씀드릴 수 있지만 세금이라는 건 결국은 내가 얻은 이익에서 내는 거란 말이에요. 또는 이익이 없을 때 낼 수도 있어요. 이익이 없을 때 내는 게 증권거래세거든요. 근데 증권거래소를 원래 낮춘 이유는 금투세 때문이었어요. 근데 금투세를 안 하니까 그럼 올리는 건 뭐 논리적으로는 맞죠. 근데 어쨌든 지금은 낮은 상태였잖아요. 어쨌든. 그러면 증권거래세를 낮췄는데 금투세도 안 걷었어? 호재. 근데 금투세는 안 걷지만 증권거래세 다시 올려? 악재. 너무 당연한 거고요. 대주주도 마찬가지죠. 대주주도 50억? 우리 그러면 50억이 난 없으니까 난 대주주 상관없네? 근데 50억과 10억은 사실 굉장히 큰 차이가 있어요. 요즘 뭐 부자가 100억 부자 시대인데 100억 부자 시대인데 주식 10억 하는 사람, 20억 하는 사람은 왜 없겠습니까? 근데 그들이 어떤 종목에 15억을 갖고 있을 때 세금을 내야 돼 이제. 양도소득세를 내야 돼요. 증권거래세 내기도 싫어하는 사람인데 양도소득세를 내야 된다고? 그럼 그런 분들은 대부분 어떻게 하냐면 연말에 회피를 해요. 연말 기준이기 때문에 12월에 회피를 한다고요. 또 미리미리 회피하시는 분도 있어요. 물량이 많은 분들은. 그러면 연말 전에는 그런 중소형주들은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대형주가 뭐 10억, 20억 판다고 떨어지진 않겠죠. 삼성전자가 300조짜리인데 어떤 개인들이 나 양도소득세 안 내야 돼 해서 삼성전자 10억 판다고 떨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만약에 1000억, 2000억, 3000억짜리 종목이 있는데 거기에 뭐 한 10억, 20억 투자하신 분이 10분이 있어. 그 10분이 나 이제 양도소득세 이거 안 내려면 미리 팔아야겠다. 그럼 100% 떨어지겠죠, 그 종목은. 왜냐하면 주가라는 건 아까 제가 경제학에서 제일 좋아하는 이론이 수요 공급 이론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주가는 주식의 가격이에요. 가격이라는 건 결국은 파는 사람이 많으면 떨어지고 사는 사람이 많으면 올라가는 거거든요. 근데 대주주 양도소득세는 무조건 파는 사람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주가는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런 세제 개편안들 통틀어서 말씀하신 것들 대부분이 악재다. 저는 일단 단기적으로는 트럼프의 그리고 그 입에서 나오는 우리나라의 관세 문제가 뭐 당장 이번 주 또는 뭐 8월 한 중순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그거보다 더 큰 건 차트적으로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차트가 신고가 차트거든요. 근데 지금 오늘 기준으로 녹화일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역사적 신고가는 역대 최고점을 말하는 건데요. 역사적 신고가는 2021년 7월 초, 6월 말 7월 초쯤에 3,316포인트입니다. 근데 오늘 마감 지수가 3,230포인트예요. 그럼 3,230포인트하고
3,316포인트는 이제 정말 뭐 다 왔다. 100포인트도 안 남았어요. 그러면은 3,200에서 100포인트가 딱 3% 차이거든요. 퍼센트로는. 근데 그게 안 남았어요. 지금 한 80 몇 포인트가 남아서 아까 제가 퍼센트 계산해 보니까 한 2.7% 되더라고요. 2.7%면 정말 역사적 신고가가 다 왔다. 역사적 신고가가 뭐가 중요한데? 중요하죠. 일단은 우리 증시의 자신감일 수도 있고, 왜냐하면 역사적 신고가를 돌파 못하면 우리는 늘 도대체 주식을 왜 하는 거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야, 주식 4년 전보다도 지수가 못 오르는 주식을 왜 하고, 미국 시장을 해야 된다는 논리가 그거거든요. 야, 미국은 작년보다 재작년보다 이렇게 올라 있잖아. 한국을 못하러 하니 4년 전이랑 똑같은데, 이 논리거든요. 삼성전자를 못하러 사, 엔비디아를 사야지. 엔비디아는 계속 오르잖아. 삼성전자는 4년 전, 5년 전 9만 원 아직도 회복 못했잖아. 이 논리거든요. 그럼 이 논리를 타파하는 유일한 방법은 신고가를 치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신고가의 장점은 뭐냐면, 신고가 이후부터는 사실 물린 사람이 없어요. 우리 주식 투자자분들 중에 10분 중에 9분은 물린 걸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 주식시장은 결국은 흐름이거든요. 파도 같은. 놀이공원을 가거나 바닷가에 가거나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잖아요. 그 흐름을 잘 타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은 바닥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역사적 신고가 새 시대의 출발점일 수도 있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이 공부 열심히 하고 준비를 하고 매매 기법을 통해서 어떤 종목 선정 방법들 또는 아까 제가 뭐 비율로 말을 했지만 좀 더 뭐 고급 스킬들이 있으니까 매매 기법을 배우고 종목 선정 기법을 배운다면 신고가 시대에 좋은 수익을 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겠죠. 트렌드를 보면 돈이 보인다. 안녕하세요. 마켓나우 트렌드 속으로의 김수현입니다. 여러분, 이제 2025년이 딱 2주 남았습니다. 저는 연말이 가까워지면 괜히 한 해를 특별하게 마무리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콘서트를 한번 가볼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찾아보니까 역시나 올해도 연말 공연 라인업이 아주 화려합니다. 우선 겨울하면 떠오르는 클래식 호두까기 인형부터 연말이면 빠질 수 없는 성시경 콘서트 같은 발라드 공연, 여기에 마마, MMA 같은 대형 음악 시상식까지 더해지면서 연말은 말 그대로 공연 성수기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요, 이 연말 공연이 관객에게는 크리스마스 선물이라면 기업들에겐 그야말로 더더더 달콤한 크리스마스입니다. 요즘 엔터사 실적을 들여다보면 가장 눈에 띄는 게 바로 콘서트 매출이기 때문인데요. 이제 K-팝 산업에서 콘서트는 부가 수익이 아니라 확실한 핵심 매출원으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요즘 엔터사 매출에서 콘서트 비중은 적게는 25%, 많게는 35%까지 올라왔다고 합니다. 이게 단순히 티켓 가격이 비싸서만이 아니고요. 바로 콘서트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거대한 경제 생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 투어가 시작되면 티켓 판매가 1차 수익이고 현장에서는 굿즈, 포토부스, 체험형 MD, 브랜드 협업까지 부가 매출이 연달아 따라 붙습니다. 그래서 콘서트는 더 이상 하루짜리 행사가 아니라 대규모 사업의 현장이 되었고요. 또 팬 입장에서도 보면 현장에서 이뤄지는 각종 행사로 한 번 보고 끝, 이게 아니라 내가 거기 있었다는 경험 그리고 소속감을 들게 해주기 때문에 서로 윈윈인 셈이죠. 이 구조는 해외 투어에서 더욱 강력하게 느껴지는데 일단 북미나 일본은 티켓 가격 자체가 국내보다 훨씬 높다고 합니다. 팬덤 입장에서도 자주 볼 수 없는 아이돌을 볼 수 있는 몇 안 되는 기회이기 때문에 굿즈와 포토부스 등 돈을 쏘아 붓는다고 합니다. 이처럼 요즘엔 음원 성적보다 투어의 수익성을 그룹의 성장 기준으로 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콘서트, 투어, 그 안에서도 특히 굿즈가 미쳤습니다. 굿즈 수익률은 보통 40%, 많게는 60%까지 남는다고 합니다. 일반 제조업과 비교하면 거의 말이 안 되는 수준이죠. 그래서 매출 비중이 10%, 20%에 불과한다고 해도 이익에서는 훨씬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거의 캐시카우인 셈이기 때문에 기획사들도 굿즈 디자인, 그리고 시즌 컨셉에 미친 듯한 공을 들이고 있는 거죠.
아무튼 이러한 흐름 속에서 오늘 엔터주의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어제장에서 내년 1월에 중국에서 콘서트가 열릴 수도 있다는 몇몇 언론 보도가 나오면서 엔터주들이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그 가운데 먼저 살펴볼 기업은 하이브인데요. 하이브는 올해도 글로벌 투어를 통해 약 7천억 원에 달하는 공연 매출을 올리면서 K-팝 콘서트 산업의 중심임을 다시 한번 입증했습니다. 해외 돔과 스타디움 투어 성과가 3분기에 집중 반영되면서 공연이 곧 매출이다, 이런 공식을 가장 잘 보여준 회사인데요. 또 공연 이후에는 굿즈와 라이선스 상품, 플랫폼 연계 판매까지 이어지면서 공연, 굿즈, 플랫폼 이렇게 매출을 밀어주는 선순환 구조고도 더욱 탄탄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볼 관련주는 바로 SM 엔터테인먼트입니다. SM은 연말 공연 트렌드를 가장 정석적으로 실적에 연결한 회사인데요. NCT 드림과 에스파를 중심으로 한 월드 투어가 매출과 이익을 동시에 끌어올렸고요. 신인부터 기존 아티스트까지 라인업이 고르게 움직이면서 공연, 음반, 굿즈가 구조적으로 돌아가는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연말 이후의 흐름도 비교적 탄탄하다는 평가도 증권가에서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볼 기업이 YG 엔터테인먼트입니다. YG는 연말 공연 시즌을 가장 효율적으로 수확한 회사로 꼽힙니다. 블랙핑크와 베이비몬스터의 월드 투어, 그리고 트레저의 일본 활동이 맞물리면서 해외 공연 매출이 빠르게 회복됐고 또 공연 성수기의 효과가 정석으로 직결되는 모습으로 보여졌습니다. 정리해보면 올해 연말 엔터 산업의 핵심은 콘서트가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연말 공연을 얼마나 돈이 되게 굴리느냐입니다. 이번 연말 오늘 콘서트 추천드리면서 그럼 저는 내일 저만의 2025 과자 시상식을 열 예정인데요. 내일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마켓마블 신일섭입니다. 과자 시상식이면 과자 먹으면서 하나요? 과자 먹으면서 했으면 좋겠네요. 너무 맛있게 보여가지고. 자, 그 MD 있잖아요. 굿즈. 그 굿즈가 영업이익이 그렇게 높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콘서트 하면은 막 그 팔잖아요. 근데 그게 진짜 돈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그 보던 유튜버 중에 막 그 무슨 딸이 뭐 장원영 그 뭐가 나오는 게 있대요. 무슨 뭘 사면은 카드인가? 장원영 카드가 나오는 게 있는데 그거 뭐 학생들이 엄청 산다던데. 그 장원영 카드가 막 다 우리 어렸을 때도 있었잖아요. 무슨 카드 중에 어떤 카드는 희귀 확률로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뽑기 위해서 계속 사는 거죠. 장원영이 나올 때까지 사는 거예요, 카드를.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돈이 진짜 된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콘서트라던가 뭐 굿즈 판매가 코로나 이후에 다시 이제 올라가면서 저 엔터테인먼트 회사들이 그 실적이 좋아졌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그 실적 굉장히 가파르게 좋아졌었던 그 다이나믹한 순간이 지났죠. 그래서 이제는 이제 그 본연의 거기 승부를 봐야 되는 지금 시기가 온 것 같아요. 자, 오늘 그 주가가 다 좋지가 않네요. 지금 그 코스피는 1.62% 빠지고 있고요. 코스닥은 1.93, 거의 2% 빠지네요. 자, 이게 이렇게 천스닥이 힘듭니다, 여러분들. 자, 저렇게 천스닥이 힘든데 여기서 알테오젠 빠져나가면은 타이밍이 안 좋죠. 자, 코스피도 지금 전부 다 마이너스인데, 자, 지금 역시 뭐 며칠 동안 우리 공부하지 않았어요? 삼성바이오로직스랑 삼성 에피스홀딩스 이 두 개는 살아남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바이오가 굉장히 그 전통적인 저기죠. 방어력이 있는 데다가 물론 제약주가 방어력이 있었고 바이오주는 약간 조금 변동성이 심했었는데, 코스피에 있는 바이오주는 시총 자체가 워낙에 크고 안정적이라 그렇죠. 좀 그 방어력과 저기가 있죠. 공격성도 갖추고 있죠. 근데 지금 방어력이 굉장히 돋보이는 시기이기 때문에 삼성바이오로직스랑 삼성바이오 에피스 홀딩스죠. 에피스 홀딩스의 플러스는 아주 기분이 좋다고 할 수가 있겠네요. 나머지는 하락세가 좀 심한데요. 자, 오늘 준비한 건 KTNG인데 역시 KTNG의 방어력이 뛰어나죠. KTNG가 지금 이 정도 상승률이 지금 어디에 있나요? 없어요. 볼까요? 3%대 160일이 이마트에 가 있네요. 160일이 이마트 갔더니 3.13이네요. 자, 그거 빼고 123위에 강원랜드 하나 있고 3.96, 그렇죠? 다 방어주죠. 마트주, 그 다음에 카지노 이런 것들. 그 다음에 LS가 또 하나 있네요. 90일이 LS가 4.17 정도 오르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KTNG 시총 50위 안에서는
KTNG의 상승률이 가장 높습니다. 자, 우리 담배인상공사였던 회사고, 자, 이거를 지금 뭐 분리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있었잖아요. 아까 그 SM 얘기 나왔지만 SM도 온라인 자산운용에서 계속 자극을 시켰잖아요. 바뀌어라 해가지고 그때 좀 성과가 있었죠. 이수만 선생님의 그 어떤 자회사로 뭐 빠져나가는 그 부분을 빨리 저기 해라, 고쳐라 뭐 이런 식으로 온라인 자산운용이 1% 갖고 흔들었잖아요. JB금융지주가 사실 더 갔거든요. JB금융지주가 그 온라인 자산운용이 SM을 이제 때리다가 금융지주를 이제 때리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거에 각성을 했는지 금융지주 회사들이 엄청나게 올랐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온라인 자산운용처럼 또 외국계 자산운용사가 KTNG 지분을 가지고 계속 그 요구를 했죠. 만약에 담배랑 인삼을 분리할 경우에 기업 가치가 엄청나게 오른다. 그리고 뭐 이미 그런 식으로 뭐 내부적으로 합의가 됐다고 해가지고 KTNG에서 또 공식적으로 반박을 했잖아요. 왜냐면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병 주고 약 주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쵸? 병을 주고 약을 주는 회사라 이게 성질이 너무 틀리니까 그걸 분리해라라는 저기였거든요. 권유였는데 지금 어쨌든 행해지진 않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KTNG가 담배랑 홍삼 그 분리가 안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일단 주가는 상당히 좋거든요. 지금 오늘 방어력이 있어서 좋은 거 그것만 말하는 게 아니라 최근의 모습이 좋아요. 지금 그렇죠? KTNG 어디 갔어요? 지금 KTNG가 최근의 모습이 좋다니까요. 지금 오늘 하루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밑바닥에서 이거 보세요. 이거 방어력만 있는 게 아니죠. 이게 언제 이렇게 됐죠? 자, 2016년 고점까지 넘어섰네요. 지금 이렇게 되면 신고가네요. 역사적. 몰랐어요. 지금 역사적 신고가를 갔거든요. KTNG도 장기적으로 상승한 종목 중 하나네요. 이거 어제 이 얘는 안 보여드렸는데 오늘 또 나왔네. 이거 어제 보여드렸죠. 20년선 20년선만 버티면 어떻게든 기회가 온다. 어제 몇 개 보여드렸죠. 동서도 보여드렸고 또 뭐예요? 영원무역홀딩스, 그 다음에 현대모비스 그런 거 보여드렸고, 무너진 거는 뭐예요? 롯데케미칼 뭐 이런 거, SPC3림 이런 것들이었잖아요. 지금 KTNG도 똑같죠. 지금 2020년 코로나 때도 그랬고 코로나 이후 때도 한 3, 4년 동안 어떻게든 밑에는 20년선을 맞춰놨잖아요. 그러니까 기회가 생기고 결국에는 역사로 신호가 갔네요. 이번 연도에. 그렇죠? 이번 연도 종가상으로 이제 2주만 버티면은 역사상 신고가를 유지하면서 끝납니다. 좋네요. 지금 결국에는 이것도 2000년대에 갖고 있었어도 지금 13,000원짜리가 14만 원 됐으니까 이것도 텐베거예요. 되게 느릿느릿하고 안 가고 이러는 거 같잖아요. 우리가 담배 많이 피고 홍삼 많이 먹는 사람도 KTNG 주식은 안 하잖아요. 답답하다고 생각해서. 근데 답답한 게 문제가 아니라 살아남는 게 문제예요.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답답하더라도 상장 폐지 안 당하는 게 낫지. 답답하지 않고 그냥 시원시원하게 며칠 뭐 몇 달 움직이다가 결국 나중에 상장 폐지 당하는 건 더 최악이잖아요. 그렇죠? 지금 어쨌든 간에 그냥 쥐고 있었으면은 시간은 20년이 걸렸지만 10배가 나왔습니다. 10배가. 지금 결국에는 KTNG가 이렇게 갔는데 이것도 뭐 자극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자극 때문에 그러지만 않겠죠. 아까 SM의 경우는 그 온라인 자산운용이 그 흔든 다음에 뭐 옛날에 그것도 자세히 설명한 적이 있었었는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무슨 기업을 올려놓고 빼먹기다 이거는 시기상조잖아요. 사실 우리나라가 그런 행동주의 펀드들의 어떤 자극으로 인해서 성공한 케이스들이 많이 없었잖아요. 그렇죠? 행동주의 펀드라고 정말 행동하는 들어와가지고 기업의 어떤 자극을 통해 가지고 기업 가치를 올리고 재고시키는 이런 것들이 그런 것들이 이제 막 많은 사례가 있는 미국은 이제 뭐 칼 아이칸 같은 사람들이 막 그 들어가가지고 기업 가치 올린다고 자극시켜놓고 자기는 싸게 사놓고 그거 나중에 시세 차익 올리려고 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그걸 아니 꼽게 보는 시각이 많이 있는 것도 사실 맞죠. 맞는 말이 되는데 우리나라에 그런 사례가 별로 없기 때문에 지금은 사실 기업 가치를 제고시키기 위해서 어떤 자극제의 역할을 하는 좀 긍정적인 부분을 조금 더 봐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저희 그때 생각을 말했었는데 지금 SM도 지금 조금 처지긴 했지만 결과적으로 올랐거든요. 이것도 꾸준히.
그렇기 때문에 온라인 자산운용 같은 회사가 뭐 어떤 다른 자산운용 회사라도 괜찮아요. 행동주의를 표방하던 뭐 어쨌든 그 일각에서 얘기하는 대로 그게 뭐 꿍꿍이 속이 있던 어쨌든 자극을 시켜갖고 주가의 움직임을 가져온다는 거 부분에서는 긍정적인 부분이 있어요. KTNG도 지금 그게 실현은 안 됐지만 외국계 자산운용이 계속 그 얘기를 했던 것들이 그렇죠? 어쨌든 약간 뭐 가만히 앉아 있다가 옆에 사람이 얘기해서 그걸 듣지 않아도 뭔가 자극은 되잖아요. 그렇죠? 내가 맨날 뭐 친구가 얘기하든 부모가 얘기하든 말을 듣지는 않는 애더라도 뭐 이런 걸 수도 있잖아요. 와가지고 너는 언제까지 그럴래? 너 커서 어른 돼서까지 그럴래? 너 그 행동 안 고치다가 어른 되면은 더 욕 먹는다? 그래도 걔는 안 고쳐요. 못 고치는데 그런 건 있잖아요. 맨날 말을 들으니까 신경 쓰이는 거 있잖아요. 내가 정말 그런가? 바꿔볼까? 물론 작심삼일로 끝날지언정 그런 효과는 있지 않을까. 최소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뭐 KTNG가 담배 홍삼을 분리하고 또 그거 말고도 많이 있었거든요. 그 요구 사항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한국 담배인상공사의 지주 가치를 제고하고 기업 가치를 올리는 어떤 거에 대해서 리스트를 레터식으로 보냈었단 말이에요. 투자자 서한식으로 해가지고 기업에 보냈는데 그거를 뭐 다 듣지 않더라도 어쨌든 스스로 내부적으로 각성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콧대가 높아서 자존심이 높아서 요즘에 중국처럼 겉으로는 아닌 척하면서 뭐 서양의 문물이나 이런 거 트렌드를 받아들이는 부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중국이 맨날 그러죠. 포커페이스로 야 우리는 우리 전통을 지켜야지. 세계의 트렌드 안 받아들여 하면서 중국 가보면은 그 안에 무슨 다 변화 일어나 있잖아요. 유튜브 보시면은 중국의 막 아이쇼 스피드 걔가 중국 가고 하는 거 보면 중국이 막 서양화돼 있어요 지금. 그 대도시들 가보면은. 그러니까 알게 모르게 다 받아들여서 변화했다는 거죠. 자, KTNG도 어쨌든 그런 변화가 일어났는지 아니면 각성을 했는지 모르겠으나 아주 좋은 모습입니다. 자, 지금 이 내용은 하나도 안 맞네요. 자, 개요를 보겠습니다. 어차피 다 아시는 내용이라. 자, 담배 68. 담배가 비중이 사실 우리가 담배랑 홍삼을 분리하고 뭐 그게 동등한 성상으로 놓고 자꾸 얘기를 했는데 너무 비중이 차이가 많이 나긴 해요. 담배가 68%고 건강기능이 18.4밖에 안 돼요. 그렇죠? 부동산이 8이고. 그러니까 홍삼을 떼내자고 했을 때 담배 홍삼이 약간 시소 게임에서 균형의 저울을 이룬 듯 하잖아요. 근데 담배가 워낙 무게중심이 큽니다. 자, 그리고 저게 중요하죠. PMI, 필립 모리스 인터내셔널이에요. 여기는 필립 모리스 회사 잘 아시잖아요. 외국계 담배 회사랑 제휴를 맺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34개국의 차세대 제품을 공급하는데 저기서 이제 얘기가 많이 나왔던 거죠. 한국 담배인상공사 KTNG의 이름은 어디 갔는가? 리일 같은 거. 그거 외국에서는 다 필립 모리스 인터내셔널 이름으로 팔리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런 부분에 대한 얘기가 있었어요. 장기 계약을 해버려서. 뒤에 뉴스가 나옵니다. 변화가 있는 게. 3분기까지 매출액이 11.8% 증가했고 영업이익 12.7% 증가했고 당기 순이익만 2.6% 감소를 좀 했네요. 관련 시장이 68.1%로 압도적이고 HMB 디바이스도 68% 압도적입니다. 스택 시장도 46%로 지금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죠. 자, 부동산도 있는데 보니까 이 편한 세상 센텀 비스타, 미아역, 엘리프, 안양, 평촌, 어반밸리 분양 사업 저런 걸 하고 있네요. 그렇죠? 분당 타워도 팔았고 부동산 사업도 꾸준히 하고 있다. 자, 이슈 보겠습니다. 이슈에서 저 부분에 대해서 변화가 생겼어요. 아까 말한 필립 모리스 저거 있죠. 저기랑 15년 장기 파트너십을 맺었는데 아까 그 문제가 있었잖아요. KTNG 이름은 그럼 어딨냐. 그래서 지금 보니까 계약 조건을 정정했다고 합니다. 여러 전자담배 제품에 대해서 해외 상업화 권리를 확보했는데 어떻게 됐느냐. 일부 시장에서 직접 일부 제품을 판매하는 투트랙 전략으로 나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필립 모리스 인터내셔널로 너무 뒤덮여 있어서 국산의 어떤 이 이름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받아들였네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말했던 그런 것들 있잖아요. 시중의 여론들이라던가 뭐 헤지펀드에서 요구하는 것들이 뭐 자존심이 세서 겉으로는 다 안 따라한다고 하지만 이렇게 하나씩 변화가 일어나고 있잖아요. 지금. 그렇죠? 어쨌든 일부 사업은 KTNG 이름을 달고 한다고 합니다. 물론 적어도 장점이 있어요. 필립 모리스 같은 경우는 세계적인 인지도가 있기 때문에 필립 모리스 이름으로 팔면은 굉장히 안정적인 수익이 나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 두 개를 투트랙으로 간다고 합니다. 긍정적으로 아마 주가가 받아들여져서 역사상 신고가를 간 게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커뮤니티 보겠습니다.
뭐 KTNG는 아주 인기 종목은 아니에요. 이게 배당도 많이 주고 주가가 꾸준해도 사람들은 뜨거운 거 좋아해요. 그렇죠? 알테오젠, 리가켄바이오 좋아하지 KTNG 같은 거 싫어한단 말이에요. 코스피도 하나에어로스페이스나 HD 현대중공업 이런 거 있는데 굳이 KTNG를 하진 않죠. 그래서 커뮤니티 글 자체 양도 적어요. 자, 그래서 저분이 이제 이건 오늘 올린 게 아니에요. 오늘 하루에 올린 글이 막 무슨 테마주는 하루에도 막 장이 몇 장이 넘어가요. 근데 KTNG 같은 거는 한 장에 1년 전 글도 있어요. 심한 거는. 이거는 지금 커뮤니티가 활성화된 거라 1년 전까지는 안 가는데 며칠 전에 올린 겁니다. 2023년도 9월 달에 주가 8층 담배를 잠시 끄는 게 억울해서 이제 다시 펴대고 있습니다. 되게 그걸 비유한 거죠. 비유한 거예요. 그 주가를 멈춘 거를 약간 그 담배를 금연한 것처럼, 금연했다 다시 피는 것처럼 다시 산 거를 그렇게 비유를 한 겁니다. 자, 뭔 일이지? 갑자기 오르니까. KTNG는 분기 배당하면 좋을 건데, 그쵸? 이제 외국처럼 분기 배당하면은 4분기 매분기 꽂히니까 1년에 4번 받잖아요. 1, 3분기는 각 분기마다 1,100원씩, 4분기는 회사가 알아서 금액 설정 후 지급. 이런 바람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런 아까 얘기해 드린 것들이에요. 헤지 펀드가 요구하거나 아니면 여론에서 계속 지적을 하거나 이렇게 투자자들이 커뮤니티에 올리거나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서 만약에 변화를 하면은 주주 가치가 제고가 되는 거죠. 그럼 주가도 오르고 이런 것들도 다 아마 보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보수적인 회사지만 변화가 조금씩 일어나고 있다. 이런 부분이 보이고요. 팔고 싶은 거 꼭 참아야겠다. 자, 그게 맞을 수도 있어요. 지금 역사적 신고가를 가갖고 위에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백입니다, 여러분들. 여백이기 때문에 아무도 그럼 무슨 얘기냐면 옛날에 많이 얘기 드렸잖아요. 여백이면은 아무도 손해본 사람이 없기 때문에 팔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그래서 매물에 부담이 없는 거예요. 신고가 종목이. 자, 코스닥 보겠습니다. 오늘 바이오가 저 상위들은 치중 상위에 있는 것들은 안 좋은데 좋은 것들이 좀 있어요. 자, LNC 바이오 보겠습니다. 그때 에임드 바이오도 며칠 전에 하지 않았나요? 어제 상한가 갔던데요. 제가 그 차트 보면서 얘기 드렸죠. 상승 N자여가지고 이거 더 가는 모습이라고 했는데 상한가 갔잖아요. 자, LNC 바이오 보겠습니다. LNC 바이오는 요즘에 막 얘기 나오는 바이오랑 좀 달라요. 얘는 이제 미용 쪽에 좀 특화되어 있는 거죠. 우리 그동안 맨날 떠들던 알테오젠, 리가켄 바이오, ABL 바이오, 펩트론 얘는 기술수 4대 천왕이고 지금 에임드 바이오 같은 경우는 ADC 치료제 가장 뜨거운 부분으로 신규 상장한 회사고 신규 상장하고 그 이전에 있던 오름 테라퓨틱스랑 같이 오르는 케이스고 얘네는 지금 이제 미용 쪽으로 분류가 되는 쪽을 많이 하고 있죠. 보니까 지금 뭐 인체 조직하고 의료기기 이런 거 하고 있었는데 코슈메슈디컬 제조 판매 이런 거 하고 있고 가장 뜨거운 게 리투오 저겁니다. 그렇죠? 리투오 영어로 써 있죠. RETO인데 보통 이제 언론에서 그냥 리투오 하죠. 저게 가장 뛰어난 지금 성장을 보이고 있어요. 매출액이 14.9% 증가했는데 영업이익이 49.6% 감소했고 당기순 손실은 또 2,468.3% 증가했네요. 이 지금 영업이익 단위랑 순이익 단위에서 좀 안 좋은 결과가 나오고 있죠. 주가는 좋아요, 근데. 자, 그 이슈 보겠습니다. 이슈에 보면 이제 리투오 저기가 나오고 있죠. 영어로는 RETO인데 리투오로 한글로 저렇게 쓰는 게 편하죠. 자, 스킨 부스터예요. 스킨 부스터가 이제 가장 유명한 게 리쥬란 힐러였잖아요. 파마리서치의 리쥬란 힐러는 연어 정액에서 추출이 되는데 저거는 인체 유래 세포에서 돼서 뭐 윤리적인 문제를 제기하기도 하고 있어요. 지금 보니까 지금 피부과에서 품절이라고 하는데 제가 피부과를 제가 자주 가는 스타일 아니나 모르겠는데 지금 하여튼 언론에 보면 난리라고 합니다. 없대요. 맞으러 가면 없대요. 어쨌든 LNC 바이오가 지금 용량 및 입자 크기를 다양하게 하려고 내년도에 리투오 생산 능력을 3배 이상 확대한다고 합니다. 내년에 첫 매출 1,000억 원 돌파가 예상된다 저렇게 나와 있어요. 자, 커뮤니티 보겠습니다. 오늘 지금 LNC 바이오도 상당히 지금 좋거든요. LNC 바이오가 급등을 하고 있는데 자, 저분은 이제 녹수 해가지고 올렸는데 무슨 뜻인지 모르겠는데 만화를 올려놓으셨고요. 익절 마렵지만 참기. 아까 전에 KTNG랑 약간 비슷하네요. 그렇죠? 팔고 싶지만 참자. 자, 그리고 오전에 좀 강했다가 조금 떨어지니까 오전 쇼타임 끝 이러면서 아쉬워하시는 분도 계셨고요. 그다음에 이제 오늘 워낙에 다 떨어지니까 내게 이제 오르니까 좋잖아요. 잘 버티네. 다른 것들은 대부분 하락인데 화팅하자. 뭐 이런 얘기가 있고요. 그래서 스킨 부스터 시장의 어떤 주도권을 파마리서치에서 지금 LNC 바이오가 조금 옮겨받았다. 이런 지금
여론들이 공감대가 많이 형성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촌철살인의 마켓마블 코멘트 하나 꼽았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제 만들었어요. 자, 이제 남들은 죽 쓰고 있고 나는 꿀을 먹고 있는 이렇게 멘트도 넣어놨는데요. 오늘 커뮤니티에 올라왔던 원래 워딩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빠밤. 네, 남들 주군이 오르는 이쁜 쉐이 해가지고 올려놨는데, 자, 뭐 이러면 기분이 좋죠, 사실. 남들이 죽 쓸 때 나만 오르니까 좋긴 한데, 문제는 이렇게 되면은 이게 시장이 만약 무너지면은 내가 먹는 이 꿀도 메마른다는 거예요. 지금 오늘 하락하는 게 지금 거래소는 4천을 겨우 지키고 있고요. 코스닥은 1,000싹 앞두고 지금 브레이크가 걸려버렸거든요. 여기서 만약에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지금. 여기까지 괜찮은데 만약에 미국 장이 본격적으로 매그니피센트 세븐이 무너지면서 우리나라 장의 영향력이 더 확대돼서 만약에 어떤 그 중요한 지지선들이 다 깨지면은 나만 꿀 먹는 세상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명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기분이 좋다고 해서 너무 막 기분이 좋아가지고 야, 너 다른 것들 다 망해라 이러면 나도 망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별로 안 좋다는 거. 원래 워딩은 남들 주군이 오르는 이쁜 쉐이 이렇게 써놨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교훈은 바로 이겁니다. 남들은 죽 쓰고 있고 나는 꿀을 먹고 있지만 교훈은 뭐다? 저렇게 좋아하다가 나도 꿀 먹은 벙어리 될 수 있다. 명심하십시오. 오늘 밤 발표를 앞두고 있는 미국 11월 고용 지표를 앞두고 간밤 미증시의 관망세가 짙게 깔렸는데요. AI주 위주로 조정받는 흐름이 지속됐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도 비슷한 분위기 속에 그간 시장을 주도했던 시총 상위 종목들 대부분이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된 점도 약세를 이끌고 있는 상황입니다. SK하이닉스, 두산에너빌리티,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등이 투경 종목으로 지정되었으니까요.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현재 양 지수 상황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까요? 바로 열어보시죠. 오늘 코스피 코스닥 시장은 지금 일제히 하락하고 있습니다. 일중 저점 부근을 지나가고 있는 양 시장인데요. 코스피는 1.78%가량 하락하면서 4,017선 지나가고 있고요. 오늘 저점 부근을 현재 시간 지나가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지금 개장한 지 1시간 20분가량 흘렀는데 계속해서 낙폭을 키우고 있는 상황이고요. 2% 넘게 하락하면서 918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4,000선을 그래도 지지하고 있고 코스닥은 900포인트를 지지하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낙폭이 과대하다라는 점은 오늘 특징적으로 잡아볼 수 있겠고요. 코스피 200은 1.68%가량 하락 중입니다. 매매 동향 함께 확인해 보시죠.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도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메이저 주체의 수급이 빠져나가고 있는 코스피 시장인데요. 외국인과 기관 합쳐서 7천억가량을 매도하고 있고요. 개인은 7천억가량 순 매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닥 매매 동향도 함께 열어보시죠. 오늘 코스닥 시장도 비슷합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 어제 이어 오늘도 2거래일 연속으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외국인은 2,800억가량, 기관은 600억가량 팔고 있습니다. 개인만의 순매수가 양시장에 들어오고 있는데 코스닥 시장의 개인이 4천억 원가량 사들이고 있다는 점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원달러 환율도 함께 열어보시죠. 일단 오늘 원달러 환율이 1,468원으로 개장을 했는데
이 국민연금과 한국은행의 외환 스와프가 1년 연장됐다는 소식에 원달러 환율이 다시 내려왔었습니다. 다만 현재 시간 기준으로 3원가량 오르면서 1,470원 선에 다시금 올라온 모습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시장 상황 살펴봤는데 주목해볼 만한 투자 뉴스는 어떤 게 있을지 이어서 바로 살펴보시죠. 테슬라가 미국 텍사스주 오스틴에서 운전자 없는 로봇택시 시험 진행 중이라고 공식적으로 확인했습니다. 이 소식에 주가가 연중 최고점을 경신했습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는 X를 통해 차량에 탑승자가 없는 상태에서 시험이 진행되고 있다고 적었는데요. 그동안 테슬라는 오스틴에서 안전 요원이 탑승한 채로 로봇택시 서비스를 운영해 왔는데 완전 무인 주행에 성공한 겁니다. 테슬라는 장중 481달러까지 오르면서 역사적 신고가인 488달러 부근까지 근접했습니다. 이 소식에 오늘 하나증권은 미증시가 전반적으로 쉬어갔음에도 불구하고 테슬라 주가는 상승했다면서 국내 자율주행주 투자 심리 개선을 전망한다고 밝혔는데요. 관련 종목으로 현대오토에버와 SOS랩, HL만도, 퓨런티어 등을 꼽았습니다. 오늘 관련 주가 흐름 함께 확인해 보시죠. 현대오토에버가 코스피가 하락함에 따라 하락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1.2%가량 하락하면서 현재 시간 기준 28만 9천 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HL만도도 지금 주가 함께 살펴보시죠. HL만도 주가는 그래도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긴 하지만 오름폭을 많이 줄였습니다. 0.38%가량 상승 52,5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퓨런티어 주가는 12% 넘게 강세 탄력 유지하고 있고요. 14,450원 선 거래되고 있습니다. 서울 고속터미널 복합개발 추진 소식에 동양고속이 8거래일 연속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동양고속은 서울 고속터미널 지분 0.17%를 가지고 있는데요. 재개발 소식이 전해지기 전인 지난달 18일 주가와 비교해서 종가 기준으로 10배 넘게 올랐습니다. 서울시는 서초구 서울고속버스터미널 부지 복합 개발과 관련해 신세계 센트럴과 서울고속버스터미널과 본격적인 사전 협상에 착수했다고 지난달 26일 밝혔습니다. 이 소식에 신세계 센트럴시티에 이어 서울고속버스터미널 지분 16.67%를 보유한 2대 주주 천일고속이 지난 19일부터 1월 3일까지 9거래일 연속 상한가를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천일고속의 9연상 기록을 동양고속이 깰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는 가운데 관련주 흐름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양고속 오늘 8거래일 연속 상한가고요. 현재 시간 기준으로도 상한가 유지하고 있습니다. 10만 2,800원 선 지나가면서 오늘 10만 원 선 넘어섰습니다. 천일고속 주가는 3.92%가량 상승세 43만 7,500원 선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마트 주가도 마찬가지로 이 지분에 대한 기대감 붙으면서 3.24%가량 오름세 9만 2,400원 선 거래되고 있습니다. 은행권 변동형 주택담보대출금리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가 3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코픽스가 크게 오르면서 각종 대출금리도 줄줄이 상승해질 수 있다는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15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지난달 신규 취급액 기준으로 코픽스는 2.81%로 전월보다 0.24%포인트 올랐는데요. 이번 상승폭은 2022년 12월 이후로 최대 수준입니다. 3개월 연속으로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코픽스가 상승하면 은행의 작은 조달 비용이 높아졌다는 의미입니다. 변동형 주택담보대출 금리 인상으로 이어지는데요. 반대로 코픽스가 하락한다면 주담대 금리도 내려갈 수 있습니다. 시중은행들은 이르면 16일부터 신규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에 이날 공개된 코픽스 금리를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은행주 함께 주가 체크해 보겠습니다. KB금융 0.24%가량 하락입니다. 12만 4,600원 선 거래되고 있고요. 우리금융지주는 0.55%가량 소폭 상승세 유지하고 있습니다. 27,55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오늘 밤 미국의 11월 고용지표가 발표됩니다. 고용지표 외에도 이번 주 미국 CPI와 PCE 등 주요 경제지표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요. 간밤 미국 시장에서도 이러한 발표를 앞두고 시장이 쉬어갔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도 짙은 경계감 속에 양 지수가 모두 장 초반보다 낙폭이 깊은 상황입니다. 시장에 대한 대응 방안 저희와 함께 이어서 살펴보시죠. 오늘은 금리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금리 분석 잘 해주실 분 모셨는데요. 권소연 이데일리 마케린 센터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뉴스에서도 봤는데 대출 금리가 요즘 많이 오르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예. 네, 앞서서도 이제 뉴스로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네. 사실 주택담보대출 받으신 분들, 특히 변동금리를 받으신 분들은 아마 매달 중순에 나오는 코픽스 금리 엄청 이제 신경 쓰실 거예요. 네. 이게 중순쯤에 은행연합회가 이제 공시를 하거든요. 근데 어제 공시가 된 걸 보니까 11월 기준으로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 금리가 2.81%를 기록을 했어요. 네. 전월 대비로 보면 0.24%포인트 상승을 한 건데 이게 9월부터 이제 석 달 연속 오른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절대 수준으로 보면 올해 3월 이후 8개월에 가장 높은 수준이고 이 상승폭 자체만 보면 2022년 11월 이후 3년 만에 최대폭이었습니다. 이 코픽스라는 거는 이제 8개 국내 은행이 조달한 자금의 가중 평균 금리인 건데요. 네. 사실 은행이라는 곳이 그렇잖아요. 낮은 금리로 이제 예금을 받아서 그 돈을 높은 금리에 대출해 주면서 그 차이만큼 이자를 받아서 이제 그러니까 결국 이자 장사하는 게 이 은행의 가장 기본적인 비즈니스 네. 모델인 건데 뭐 자금을 조달할 때 뭐 예적금을 받아서 할 수도 있고 사실 은행채를 발행하기도 해요. 은행채 발행해서 시장에서 자금 조달을 하기도 하는데 이 예금 금리나 은행채 금리는 어쨌든 간에 이제 은행 입장에서 보면 빌려줄 돈을 마련하는데 드는 비용인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 조달할 때 든 비용이 얼마냐라는 게 이제 이게 코픽스라는 이 지수로 이제 산출이 되는 거거든요. 이 금리가 오르면 은행이 돈을 더 비싸게 조달했다는 거고 이 금리가 오르면 대출금리도 따라 오를 수밖에 없는 건데 지금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거는 신규 취급액 기준 그러니까 이제 11월 한 달 동안 은행이 신규로 조달한 금액, 네. 그 금액에 대한 비용인 거고 이제 잔액 기준 코픽스도 따로 나와요. 그 잔액 기준으로 보면 2.83%인데 이거는 오히려 이제 전월 대비로 0.02%포인트 하락했고요. 이제 잔액에다가 요금을 예금 같은 이제 결제성 자금을 포함해서 신잔액 기준으로도 발표를 하거든요. 네. 이 기준으로는 2.48%로 전월과 같은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그러니까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그달에 신규로 조달한 자금을 대상으로 산출이 되기 때문에 시장 금리의 변동 이게 바로 이제 반영이 되고 잔액 기준 그리고 이제 신잔액 기준 코픽스는 이 시장 금리 변동이 조금 서서히 반영되는 경향이 있거든요. 네. 아마 다음 달이나 다다음 달 정도에는 잔액, 신잔액 좀 오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말씀 들어보니까 예적금 금리나 은행채 금리나 그 같이 올라가겠네요. 네, 그렇죠. 네, 지금 네. 이제 사실 시중 금리가 전반적으로 오름세요. 뭐 고고치 네. 금리도 그렇고 이제 금리가 이제 변동성이 좀 커지다 보니까 이제 정부 부처에서도 거기에 대한 우려가 많고 그거에 관련된 회의도 좀 하고 이러고 있는데. 이게 왜 이렇게 금리가 올랐나라고 보면 사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낮아진 상태예요. 네. 그러니까 지난달 말에 한국은행이 금통위를 열고 기준금리를 이제 동결을 했잖아요. 이게 4번 연속 동결인데 이 사실은 이제 동결이라는 결정보다도 사람들이 이제 앞으로 한국은행이 어떻게 할 것인가를 이제 더 주목해서 보는데 그 기준금리 결정을 하고 나면 통화정책 방향 의결문이라는 걸 발표합니다. 이 통방을 발표하는데 거기에 이제 문구를 뜯어보면 아 하느니 앞으로 금리를 어떻게 하겠구나라는 이제 어찌 말하면 단초 같은 걸 좀 얻을 수 있어요. 근데 지난달 걸 보면 인하 기조였던 표현을 인하 가능성으로 바꿨고 추가 인하 시기를 추가 인하 여부로 바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시장에서 보기에는 아 이제 인하보다는 조금 이제 관망하는 자세로 돌아섰구나라는 이제 해석을 좀 했었고 결국 이제 매파 비둘기보다는 매파로 좀 많이 읽혔었죠. 그래서 이제 내년 상반기까지는 한국은행이 금리를 동결하겠구나, 인하할 일은 없겠구나라는 이제 인식이 높아지면서 뭐 좀 이제 금리가 오름세를 보이기 시작했는데 사실 이제 물가 안정세가 조금 더딘 상황이고 또 환율이라든가 뭐 부동산 그리고 가계부채 같은 요인들이 좀 굉장히 많이 부각이 되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금리를 인하하기는 좀 쉽지 않은 상황이고 그러면 이제 금리 동결이 예상보다 길어질 것이다라는 전망이 높아진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이 이제 전반적으로 시장 금리가 오를 수밖에 없고 여기에 은행채 금리라든가 예적금 금리도 예외는 아닌 거죠.
근데 사실 이제 코픽스에서 정기예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75에서 80%로 절대다수거든요. 그러니까 이 금리가 오르면 코스피에 영향을 많이 주는데 시중은행 예금금리 보니까 지난 9월만 해도 이게 한 2.45% 수준이었었어요. 최근에는 3.1%까지 상승을 했고 평균으로 따져보면 이제 우대금리를 포함해서 은행권 예금금리 은행연합의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각 은행별로 이제 만기별로 예금금리를 쭉 보실 수 있거든요. 거기 보면 3% 넘는 상품을 꽤 보입니다. 그러니까 많이 오른 거죠. 그리고 은행채 금리도 보면 그 트리플 A급 5년 만기 트리플 A급 은행채 금리가 8월에는 평균 2.8%대였거든요. 근데 이게 11월에는 3%를 넘었고 이달에는 최고 3.61%까지 치솟았어요. 은행채 1년물도 8월 평균 2.5%였는데 이게 이달 들어서 2.88%까지 뛰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은행이 예금 금리 뭐 많이 주고 은행채 금리, 그러니까 은행채 발행할 때 금리를 더 줘야 되고 이런 상황이니까 코픽스 금리는 뭐 자연스럽게 따라오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센터장님, 은행의 대출 금리도 자연스럽게 오르겠네요. 그렇죠. 신규 코픽스 기준으로 금리를 네. 산정하는 상품들, 그러니까 변동금리 상품들이 이제 줄줄이 오를 수밖에 없는데 보통 이제 코픽스 금리가 발표가 되면 그 다음 날부터 바로 적용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KB국민은행 같은 경우는 신규 코픽스 기준 주담대 금리, 그러니까 이게 6개월 변동형인데 이게 원래는 이제 연 최저 하단이 3.91% 그리고 상단이 5.31%였는데 이게 4.15에서 5.55%로 오늘부터 인상이 되고요. 그러니까 하단 금리가 일단 4%대로 올라선 거죠. 네. 뭐 우리은행의 주담대 금리도 하단이 3%대 후반이었는데 이것도 4%로 높아지고요. NH농협은행 같은 경우에는 상단이 5.87%로 거의 6%에 육박한 수준으로 오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신규 코픽스 기준으로 금리 산정하는 전세대출 상품 금리도 오를 수밖에 없는데 이게 한 은행에서 이제 시뮬레이션한 자료를 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6개월 변동형으로 2억 원의 전세대출을 받았을 경우에 신규 취급의 코픽스가 이제 오른 거에 따른 신규 부담 이자액을 보니까 어쨌든 금리는 이제 6개월 전에 비해서 0.15% 포인트가 올랐고 한 달의 이자로 2만 5천 원을 더 내게 되는 상황이 되더라고요. 2억 원을 빌렸을 때. 당분간 금리 계속 오르겠네요. 거라는 전망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12월에도 사실 이제 네. 은행채 금리라든가 정기예금 금리 계속 오르는 흐름이 지속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주담대 금리가 다시 하락세로 전환되기는 어렵다라는 예. 전망이 높은 상황이고요. 이제 기준금리 인하 사이클 자체가 끝났다라고 보는 시각이 대부분이어서 뭐 일단 금리, 그러니까 그 기준금리 때문이라도 시장 금리가 하락세로 돌아서는 일은 그럴 가능성은 좀 낮다고 보고 있고 여기에다가 이제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증가를 조금 억제하는 분위기잖아요. 그리고 이제 주택시장에서 이제 투기 수요를 좀 억제하겠다 이러면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정책적 노력을 계속 하고 있는데 그게 가장 이제 기본적인 손쉬운 방법이 대출 억제하는 거죠. 가계대출을 못 받게, 그러니까 주담대를 못 받게 해야 대출 받아서 집을 살 수밖에 없는 정도로 지금 이제 집값이 오른 상태니까. 이런 상황이라면 은행들이 주담대 금리를 낮춰가면서 영업을 할 이유가 전혀 없죠. 그러니까 사실 시중금리가 오르더라도 은행들이 대출을 좀 늘리고자라고 하면 우대금리 같은 거, 그러니까 뭐 이제 우리가 대출 받을 때 우대금리를 이제 적용하잖아요. 그래서 우대금리는 사실 은행이 결정하는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우대금리 같은 거를 적용해서 대출금리를 낮춰줄 수도 있는데 지금 일단 시기상으로는 연말에는 원래는 은행들이 대출 총량을 맞추는 시기예요. 그래서 가상금리를 높여가면서 대출 관리를 해오는 시기거든요. 근데 이제 시장금리가 높아진 상태니까 이제 가상금리를 뭐 추가로 높이거나 이러지는 않겠지만 여기서 금리를 낮출 이유는 전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요인상 당분간은 뭐 대출금리 낮아질 일은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방송 보시는 분들은 한숨을 푹 쉬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 그렇게 따지면 이제 금리 오를 거니까 대출 전략도 좀 달라지지 않을까 싶고. 지금 사실은 이제 대출을 받기가 굉장히 어려워진 상황이잖아요. 뭐 집을 사든 뭐 전세를 대출을 받든 이제 좀 한도도 낮아지고 뭐 이랬는데 일단 뭐 정책금융 상품을 이용하실 수 있는 분이라면 정책금융 상품을 이용하시는 게 좋고요. 그건 뭐 다 조건이 있는 거잖아요. 그게 만약에 안 된다 그러면 이제 뭐 고정금리를 받을 것이냐, 변동금리를 받을 것이냐 이제 두 가지 중에 선택을 해야 되는데 사실 고정금리라는 거는 금리가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금리 변동 위험을 좀 줄여서
장기 대출이 좀 유리해요. 그래서 만약에 뭐 15년 이상 대출 받을 거다, 그러면 고정금리를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 고정금리라는 건 사실 금리 상승기에 좀 유리한 상품이라서 지금 금리가 당분간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라는 전망이 좀 있다면 이제 고정금리가 유리할 거고, 변동금리는 사실 이제 시장금리가 바뀔 때마다 반영이 되니까 금리 하락기에 좀 유리하거든요. 네. 그리고 단기 대출일 때 이 변동금리가 좀 적합한데, 사실 변동금리랑 고정금리랑 대출 금리의 절대 수준을 놓고 보면 변동금리가 좀 낮기는 해요. 그러니까 고정금리보다는 그 변동금리가 금리 변동에 따른 리스크가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절대 수준은 좀 낮은데, 뭐 이제 15일 기준으로 4대 은행의 5년 고전이용 주담대 금리를 보면 4.25에서 5.78% 정도 수준이거든요. 네. 그런데 6개월 변동형 금리 수준은 3.84에서 5.4%니까 훨씬 낮은 수준이긴 하죠. 그래서 추천을 드리는 건 15년 이상 만기가 긴 주담대는 고정금리나 혼합형 이런 것 이쪽으로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뭐 그 장기를 받으면 어쨌든 금리 변동 때문에 이제 내야 할 때 이자가 달라지는 것 자체가 부담이잖아요. 네. 사실 인생에 있어서도 그렇고 투자에 있어서도 그렇고 대출에 있어서도 그렇고 변동성, 불확실성 이런 게 가장 큰 리스크이기 때문에 고정금리로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단기 대출일 경우에는 이제 변동금리가 일단 금리 수준도 낮고 이제 금리 변동성에 따라서 이제 단기로 대응할 수 있으니까 변동금리가 나올 수도 있긴 한데, 사실 이제 고정금리를 받아도, 그러니까 변동금리를 받아도 중간에 이제 고정금리를 갈아타거나 이런 것도 가능하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상황에 봐서 이제 금리가 만약에 이제 인하기로 접어든다, 많이 떨어질 것 같다, 그러면 이제 갈아타는 것도 가능한데, 지금 뭐 이제 대환 대출 같은 것도 많이 하시잖아요. 이자가 조금이라도 싼 대출을 찾아서 대환 대출을 하기도 하는데, 대출 만기가 한 5년 미만으로 남은 경우에는 대출 갈아타기를 해도 크게 효과는 보기는 어렵다라는 이제 말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대환하는 과정에서 비용도 들고 또 가서 여러 가지 이제 서류도 쓰고 막 이래야 되니까 뭐 5년까지 안 남았으면 그렇게 대환 대출을 사용하는 거는 크게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고, 사실 대환 대출을 만약에 받고자 하시면 좀 유의해야 될 점이, 이게 기존 대출을 다른 대출을 교체하는 게 아니라 기존 대출을 갚고 새로 대출을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새로운 대출을 받을 때 총 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을 충족하는지도 확인해 봐야 돼요. 왜냐하면 지난 10월 15일에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내놓으면서 이 변동금리 대출에 스트레스 DSR 가산금리를 많이 올렸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에는 1.5%였는데 4% 올렸기 때문에 기존에 받은 대출을 상환하고 이제 새로 대출을 받을 때 이 대출 가능이 줄어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다 체크하시고 받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가만 보면 주택 가격 막 오르니까 지금 뭔가 집은 사야 될 것 같고, 근데 네. 대출은 또 어렵고 이러다 보니까 네. 사실 실수요자들 마음 되게 까맣게 탈 것 네. 같다는 아쉬운, 예, 안타까운, 예, 근데 어쨌든 생각이 이제 듭니다.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내놨으니까 이제 주택 시장이 좀 안정이 되겠지라는 이제 기대감이 좀 있긴 했잖아요. 근데 사실 상승폭 자체는 둔화되는 흐름인데 상승하는 추세는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이게 어제 또 한국부동산원이 그 11월 전국 주택가격 동향조사 결과를 내놨거든요. 보니까 서울의 주택 매매 가격 지수가 전월 대비 0.70% 상승했어요. 그러니까 상승률 자체는 10월에 1.19% 올랐으니까 그거보다는 좀 둔화된 건 맞는데 8월에 0.45% 올랐고 9월에 0.58% 올랐거든요. 그거보다도 이제 11월 상승폭이 여전히 이제 컸던 거죠. 예. 이제 뭐 10월 15일 날 이제 대책이 나왔으니까 그 영향으로 집값 상승폭이 둔화하긴 했지만 여전히 오름세인 거고, 좀 이제 주목해 봐야 될 부분이 비수도권이 0.4% 올랐어요. 이게 2023년 11월 이후에 24개월 만에 처음으로 상승세로 돌아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서울 수도권 여기를 막으니까 비수도권으로 약간 풍선 효과가 나타나는 거 아닌가, 이 초입 단계가 아닌가라는 우려가 좀 나오고 있긴 한데, 뭐 어찌됐든 지금 실수요자들은 집 사기가 더 어려워진 상태잖아요. 그 부동산 대책으로 이제 서울 25개구 그리고 경기의 주요 지역 12곳을 이제 추가 규제 지역으로 지정을 했고, 그러면서 무주택자, 뭐 1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 비율, 그러니까 LTV는 70%에서 40%도 크게 낮아졌고, 총부채 상환비 우리가 DTI라고 하잖아요. 이것도 40% 강화가 됐고, 이렇게 대출 문턱은 좁아졌는데 금리까지 올랐으니까, 그러니까 집 사기 위해서 대출 받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부담스러워진 상황인 건 맞습니다. 네. 게다가 집을 사려고 퇴직금을 과감하게 깬 분들도 네. 많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네, 그 사실 퇴직금은 나의 노후 자금인 거잖아요. 우리가 뭐 국민연금, 퇴직연금 그리고 개인연금에서 이제 3층 연금 구조를 마련해야 이제 노후가 편안할 거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 퇴직연금 굉장히 중요한 건데 어제 또 이제 퇴직연금 관련된 이 데이터가 하나 또 나왔더라고요. 예.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퇴직금 중도 인출 인원이 6만 7천 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전년 대비로 4.3% 늘어난 건데 중도 인출 금액도 2조 7,400억 원, 이게 이제 12% 넘게 증가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중도 인출 인원 그리고 금액 둘 다 2013년부터 꾸준히 감소하다가 이제 2023년, 2024년 2년 연속 증가세를 보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사실 작년 수치긴 한데 어쨌든 이제 이 원인을 뜯어보면 예, 이제 집값 상승이랑 이제 맞물려 있어요. 이게 중도 인출 사유를 이렇게 보면 집을 사기 위해서 퇴직연금을 미리 찾았던 사람이 3만 8천 명, 11.9% 증가한 겁니다. 이게 비중으로 보면 절반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56.5%가 집 사기 위해서 퇴직연금 중도 인출했다라고 답을 한 건데, 그리고 2위가 주거 임차였고 3위가 회생 절차였었어요. 그래서 이제 급하신 분들이 퇴직연금을 이제 미리 끌어다 쓴 건데, 주택금액 그리고 주거 임차 요거를 합하면 주거 관련 목적이 전체 80% 이상을 차지를 한 겁니다. 사실 퇴직금이라는 건 중간자산은 원래는 안 돼요. 이게 노후자금인 거기 때문에. 그러나 특정 경우에 한해서는 가능하거든요. 이게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에 보면 뭐 무주택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할 때 뭐 이럴 때 이제 가능하고요. 뭐 근로자 본인 혹은 배우자 같은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갚아서 연간 임금 총액의 11.5% 넘는 돈을 의료비로 부담할 때 뭐 중도 인출 가능한 거 몇 가지 조건이 충족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대부분은 이제 집을 사기 위해서 뭐 이제 퇴직금 중도 인출한 건데, 워낙에 대출 녹록치 않고 금리도 이제 부담스럽고 이러니까 아, 퇴직금 중도 인출해서 집을 한번 사볼까? 혹은 이제 전세 옮기거나 이럴 때 전세자금 퇴직금으로 한번 해볼까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네. 예전에는 센터장님 사실 부동산이 우리 대한민국이 어떻게 보면 국민들의 주요 재테크였는데 요즘에 좀 인식이 바뀌지 않았나요? 어떻게 느끼세요? 그렇죠. 사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정말 이례적으로 그 자산의 절대 수치가 이제 부동산이었잖아요. 그런데 점점 이제 금융투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특히나 이제 올해 이재명 정부 들어서 이제 국내 증시가 오르면서 주식 투자에 대한 관심도 좀 높아졌는데, 어제 또 여러 가지 보고서가 나왔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가 그건 어저께 낸 건 아니네요. 이제 주말에 냈는데 2025 한국 부자 보고서를 냈어요. 근데 이 보고서를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2011년 이후 올해 15번째 낸 거라서 부자들의 자산 구성 추이라든가 이제 생각의 변화를 좀 이 보고서를 읽을 수가 있거든요. 이 조사는 금융 자산 10억 원 이상 그리고 거주주택을 포함해서 부동산 자산이 10억 원 이상 있는 만 20세 이상 총 4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 모수가 그렇게 이제 적지는 않아요. 근데 금융자산 10억 원 이상 보유한 한국 부자가 2011년에는 13만 명밖에 안 됐는데 2025년에는 47만 6천 명으로 3배 늘었어요. 그리고 이제 미국에 보통 100만 달러라고 하잖아요. 100만 달러가 한 10억 원 정도. 그러니까 지금 환율이 올라서 그보다는 더 되지만 뭐 대략 한 13억 원 정도 된다고 치면 서울에 집 한 채 갖고 있으면 이제 100만 장자가 되는 이제 상황이 된 건데, 한국 부자들의 자산 중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자산은 여전히 부동산이긴 했지만 이 비중이 좀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2011년에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58.1%였거든요. 그런데 이게 2025년에는 54.8% 줄었고요. 반대로 금융자산 비중은 2011년 36.9%에서 2025년에는 37.1%로 뭐 0.2%포인트긴 한데 좀 늘긴 했어요. 사실 어찌 보면 이제 금융자산은 사실상 큰 변동이 없었는데 부동산 비중이 줄었잖아요. 그럼 어디선가 늘었을 텐데 어딘가를 봤더니 금이나 보석 같은 실물 자산, 그리고 코인 같은 디지털 자산에 대한 투자가 늘면서 이 기타 자산의 비중이 좀 늘어난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여기서 관심을 둘 만한 것은, 그러면 이런 이제 부자들은 어디에 관심을 둘 거냐, 앞으로 어디에 투자를 할 것이냐인 거잖아요. 근데 이제 관심사를 딱 물었을 때는 지난해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관심 대상 1위는 국내 부동산 투자였어요. 이게 37% 정도 나왔는데 2위가 국내 금융 투자였거든요. 근데 이 격차가 좀 좁혀져서 부동산 투자에 대한 관심은 37.3%, 금융 투자는 37%로 크게 차이는 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음이 이제 금, 보석 같은 실물 투자, 그리고 그 다음 관심사는 국내 경제 동향 정보 수집. 그러니까 공부를 많이 하시는 거예요. 부자가 되기 위해서 공부를 많이 하신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한국 부자들의 미래 투자 전략을 보면 어디에 투자를 하실 거예요? 투자 전략은 뭐예요? 이렇게 여쭤보면 지금 이제 불확실성이 크니까 기본적으로는 지금 현상을 유지하겠다라는 답이 이제 대체적으로 많았는데, 단기, 그러니까 내년, 그리고 중장기, 향후 3에서 5년, 그 사이를 두 가지 기간을 놓고 고수익이 예상되는 유망 투자처로 어떤 자산을 보시냐라고 물었을 때는
주식이 공통적으로 1위로 주식, 뽑혔습니다. 예. 절반 정도가 이제 주식 뽑았는데 주식에 대해서 투자 금액을 늘리겠다는 의견이 17% 정도였고 투자 금액을 줄이겠다는 의견은 5.8%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늘리겠다는 의견이 한 3배 정도 이제 높았는데 아마 내년에는 국내 증시, 뭐 해외 주식도 마찬가지겠지만 해외 주식은 근데 약간 지금 환율이 많이 오른 상태라서 원화값이 떨어지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조금 이제 주춤한 상태인 것 같고 국내 증시에 대한 관심들이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정말 실생활 고민 지점 딱 말씀해 주시면서 금리 분석해 주시니까 되게 흥미롭네요. 이런 네. 부분은 오늘도 역시 잘 들었습니다. 권소연 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증시 날씨 전해드리는 마켓에더 김수현입니다. 오늘도 우리 증시 날씨에는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에서 오라클과 브로드컴이 3거래일 연속 하락을 보이자 AI 버블론이 좀처럼 해소가 되지 않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마이크론의 실적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코스피 AI 회의론과 미국의 주요 경제지표 발표를 앞두고 경계감 속에 주춤하는 장세 보이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시장 분위기 종목별 날씨 보시면서 살펴보시죠. 우선 오늘 반도체주 오늘 햇볕이 드나 했더니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동반 하락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 SK하이닉스가 내년도 엔비디아 루빈칩에 들어갈 HBM4 대량 양산에 들어갔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오늘 자율주행주가 강한 햇살을 받아가고 있는데요. 간밤 테슬라의 주가가 3% 넘게 뛰면서 사상 최고치를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그러한 점이 오늘 국내에서도 자율주행 관련주들의 움직임으로 이어지고 있고요. 오늘도 스페이스X 관련주가 쾌청한 하늘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일론 머스크의 자산 가치가 스페이스X의 지분을 반영했을 때 역사상 최초로 1,000조 원을 넘을 것이라는 시장의 분석이 나왔습니다. 그 가운데 내년도 스페이스X에 대한 IPO 기대감이 오늘도 우주항공주의 움직임으로 이어지고 있고요. 오늘 정치 테마주가 폭염같이 뜨겁습니다. 그만큼 변동성도 큰데요. 최근에 정원호 성동구청장이 내년도 서울시장 후보로 부상하면서 관련 정치 테마주가 상한가를 기록하는 등 강한 햇살을 받고 있습니다. 어제 30년 전에 폭행 전력 의혹을 사실이라고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정치 테마주에 폭염같이 뜨거운 관심을 가져가고 있고요. 오늘 전선 같은 경우에는 미국과의 파트너사가 협력이 이제 되면서 특히 LS전선이 미국 내에서 히토류 연구자석 공장 검토 소식이 전해지자 관련된 전선 섹터에 온기가 돌고 있습니다. 엔터주 역시나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주목해봐야 할 증권사의 리포트들도 살펴보시죠. 우선 삼성바이오로직스 오늘 한국투자증권에서 내년도 미국 진출 그리고 이번에 4분기 실적이 기대된다며 목표가를 상향 조정했고요. 현대모비스, SOS랩 같이 오늘 자동차주에도 증권사의 긍정적인 전망이 나왔습니다.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에는 하나투자증권에서 로봇 사업 기대감이 확대된다며 했고요. SOS랩 역시나 현대차량 매출 확대가 기대된다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오늘 특징적인 종목들 보시면 우선 고려아연에는 주가가 비리가 내리고 있습니다. 영풍과 MBK 파트너스가 법적 대응을 한다는 소식이 주가 수심을 냉각시켰습니다. 이상 12월 16일 증시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마켓나우 2부 내일 오전 10시에 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